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슈팅 샘플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샘플월드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지 시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슈팅 게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들이 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월드에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의 슈팅 게임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월드가 어떠한 식으로 제작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또는 확장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제작에 앞서 여러분들은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맵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맵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타일맵 방식입니다. 타일맵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느낌의 게임을 제작할 때 횡스크롤 방식의 게임을 제작하되 메이플스토리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고 싶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맵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로 렉트타일 맵입니다. 렉트타일 맵은 여러분들이 탑다운 뷰 형태의 게임을 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맵의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 같은 경우에는 타일 맵과 같이 횡스크롤 형태의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맵의 타입이지만 여러분들만의 타일셋을 편집하고 사용해야 여러분들만의 횡스크롤 맵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직접 시연을 하면서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일맵입니다. 타일맵은 여러분들이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월드를 처음 생성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맵 방식입니다. 타일맵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메이플스토리와 가장 유사한 감성으로 횡스크롤 게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배치를 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프리셋 리스트에서 타일을 클릭한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타일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직접 배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일을 발판처럼 배치할 수도 있으며 높게 올려서 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계단처럼 배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스폰 위치를 지정한 뒤에 시연을 통해 어떠한 감성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보신 것처럼 타일맵 방식은 메이플스토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만의 횡스크롤 월드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타일맵 방식을 활용해서 NPC들이 존재하는 맵이나 몬스터들을 배치하여 사냥할 수 있는 RPG 맵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나아가 발판만을 배치하여 인내의 숲과 같은 발판 형태의 플랫포머 게임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렉스타일 맵입니다. 렉트타일 맵은 여러분들이 탑다운 뷰 형태의 게임을 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맵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4방향 또는 8방향 형태의 이동이 지원되는 게임을 제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맵 방식입니다. 이제 렉트타일 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렉트타일 맵은 기존에 있었던 프리셋 리스트에서 타일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렉트타일 맵에서는 타일셋이라고 하는 요소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타일셋은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활용하거나 여러분들이 발판 또는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가지고 오신 이미지 리소스를 활용하여 타일들을 하나로 모은 타일셋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샘플을 위해 메이플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타일셋 에디터 창에서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Create Tileset from Template로 이동을 하여 한번 헤네시스라고 하는 리소스를 활용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새로운 타일셋이 하나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일셋의 이름을 한번 임의로 변경을 한 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셋 에디터 화면에서 여러 개의 타일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타일을 하나 선택한 뒤 씬에 배치하여 맵을 형성하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보신 것처럼 렉트타일 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치한 타일 위에서 캐릭터가 이동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일을 바둑판 형태로 배치하며 맵을 구성한다면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맵을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인지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타일 중에서 물이나 벽과 같이 이동 불가능한 형태로 구현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타일셋 에디터에 우측에 있는 연필 버튼을 클릭한 뒤 편집 대상을 이동 가능 여부로 변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작한 또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들 중에서 타일 중 하나를 이동 불가능한 형태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 변경하려는 타일의 초록색 십자 모양의 UI를 클릭하여 이동 불가능한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편집 화면을 나간 뒤 이동 불가능한 타일로 변경했던 타일들을 직접 배치하여 정말로 이동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경한 타일에서는 캐릭터가 이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탑다운 뷰 형태의 게임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입니다.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은 앞서 배웠던 렉트타일 맵과 같이 타일셋을 활용하여 맵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렉트타일 맵과는 다르게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은 이름 그대로 사이드 뷰, 즉 횡스크롤 형태의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맵 타입입니다. 다만 렉트타일 맵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타일셋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직접 타일을 배치하여 어떤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잔디 형태 모양이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인 것을 앞선 렉트타일 맵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불가능하게 설정해놨던 타일들이 이동 불가능한 구역, 즉 캐릭터가 이동 불가능한 하나의 벽처럼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닥에 한번 깔아놓고 실제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렉트타일 맵과는 다르게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에서는 이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타일셋이 발판처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일셋을 활용하실 때 사이드 뷰 렉트타일 맵으로 사용하는 타일셋인지 혹은 렉트타일 맵에서 사용하는 타일셋인지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맵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월드, 맵스, 맵 공유를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스위치 투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맵 타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타일 맵 방식이기 때문에 스위치 투 렉트 타일 맵, 스위치 투 사이드 뷰 렉트 타일 맵 두 가지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맵 형식으로 변경한 뒤에 화면을 열었을 때는 스위치 투 타일 맵 또는 스위치 투 사이드 뷰 렉트 타일 맵 두 가지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맵의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만을 출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 중인 맵의 타입이 기억이 안 나실 때 빠르게 어떠한 맵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맵 형식을 지정하고 맵을 형성하셨다면 어떻게 맵의 타입들과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바디 컴포넌트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리지드 바디, 키네마틱 바디, 사이드 뷰 바디 이렇게 총 3개의 바디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지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맵 타입이 타일 맵 방식일 경우 맵에서 캐릭터가 점프, 중력으로 인한 낙하, 그리고 타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바디 컴포넌트입니다. 두 번째로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의 맵 타입이 렉트 타일 맵일 경우 렉트 타일 맵 내부에 존재하는 타일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또는 점프와 같은 물리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디 컴포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뷰 바디 컴포넌트는 여러분들의 맵 타입이 사이드 뷰 렉트 타일 맵일 때 맵에 있는 맵의 타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며 마찬가지로 점프와 같은 물리적인 연산을 도와주는 바디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슈팅월드에서 사용하려는 렉트 타일 맵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디 컴포넌트인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에는 여러가지 프로퍼티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피드 팩터입니다. 스피드 팩터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지 설정하는 프로퍼티입니다. 현재는 X와 Y의 값이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조금 천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X의 값을 1이 아닌 3으로 변경한 뒤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좌우로 이동할 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이동할 때에는 기존과 같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네이블 점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렉트 타일 맵에서도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점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 점프는 맵에서 캐릭터가 점프를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이네이블 점프 값에 체크를 해제하면 아무리 점프키를 연타해도 캐릭터는 점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네이블 점프를 사용할 때 점프 스피드와 점프 드래그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프 스피드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 값입니다. 점프 스피드 값을 6.3이 아닌 20으로 변경하고 점프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높게 점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프 드래그입니다. 점프 드래그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종의 중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중력의 힘을 얼마나 받을지 설정하기 위한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프처럼 느껴지실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값을 40으로 변경한 뒤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캐릭터가 높게 점프하지 못하며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을 10으로 줄인 뒤에 점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중력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점프의 높이도 높아지고 캐릭터가 땅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ply Climbable Rotation입니다. Apply Climbable Rotation은 여러분들이 렉트타일 맵에서 사다리와 같은 요소와 상호작용을 할 때 요소가 회전되어 있다면 캐릭터도 그에 맞춰 회전할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테스트 플레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사다리의 회전에 맞춰 캐릭터도 회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pply Climbable Rotation을 한번 체크를 해제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과는 달리 사다리가 회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y Climbable Rotation의 값이 체크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사다리의 회전 여부에 맞춰서 회전할 것인지 설정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체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Enable Shadow입니다. Enable Shadow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의 발 아래에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체크 값을 해제하면 캐릭터의 발 아래에 있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섀도우 컬러, 섀도우 오프셋, 섀도우 사이즈, 섀도우 스케일링 레티오가 있습니다. 섀도우 컬러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림자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의 그림자 색상을 보라색으로 변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간편하게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섀도우 오프셋입니다. 섀도우 오프셋은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어디에 위치해서 출력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현재는 X와 Y의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발 아래에 출력이 되고 있지만 값을 변경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위치에 그림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섀도우 사이즈입니다. 섀도우 사이즈는 그림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값들입니다. 각각의 값을 1.5, 1.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작았던 그림자가 하나의 원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스케일링 레티오는 직접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값이 0.5인 상태에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넓이가 거의 절반만큼만 점프할 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값을 0.1로 변경한 뒤에 점프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아주 조금만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0.9로 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림자가 없어지다시피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스케일링 레티오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점프를 했을 때 얼마나 그림자의 크기를 줄일 것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Enable 타일 콜리전은 여러분들이 배치해 놓은 타일들에서 이동 불가능한 타일들과 충돌을 어떠한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한번 플레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Enable 타일 콜리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정했던 것처럼 이동 불가능한 타일을 넘어서 캐릭터가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동 불가능한 타일도 무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nable 타일 콜리전 값을 활용한다면 플레이어 캐릭터는 타일을 넘어가지 못하지만 적 캐릭터는 타일을 넘어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원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맵을 조금 더 풍성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에서 월드, 맵스, 맵 공일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백그라운드 컴포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타입이 솔리드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솔리드 컬러 값은 여러분들의 맵 배경이 단색으로 출력되도록 설정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는 값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솔리드 컬러에서 배경의 색상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색으로 출력되는 배경은 어떻게 보면 밋밋하고 유저에게는 굉장히 볼품없는 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입에서 솔리드 컬러가 아닌 템플릿을 활용하여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배경 리소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배경 외에도 다른 배경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템플릿 RUID 뒤에 있는 오른쪽의 UI를 클릭하신 뒤에 리소스 피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소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맵의 배경을 구름이 떠있는 하늘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배경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타일셋들이 배경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라키 창에서 월드, 맵스, 맵 공일 안에 렉스 타일 맵을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비지블을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깔려 있었던 타일셋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과연 지정했던 타일셋의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특정 위치에서 캐릭터가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이라키의 맵스, 맵 공일 안에 있는 렉트 타일 맵의 비지블을 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제작해 놓았던 범위에 맞춰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nable의 값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Enable 값을 해제해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캐릭터가 발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범위 밖을 벗어나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엔티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화면에 비지블의 체크를 해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제작한 컴포넌트 또는 기능들은 뒤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기능들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Enable 체크를 해제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직은 여러분들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스크립트 작업을 진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크게 컴포넌트, 로직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먼저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컴포넌트는 하이라키에서 여러분들이 엔티티를 생성하고 그 엔티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하지만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엔티티가 존재하지 않으면 또는 엔티티에 컴포넌트를 부여하지 않으면 컴포넌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엔티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스크립트상으로 무언가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엔티티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로직입니다. 로직은
여러분들의 월드가 실행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엔티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맵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때 맵이 변경되더라도 엔티티에 구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맵으로 넘어가서도 로직을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제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 로직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로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매니저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에 맞춰서 매니저라고 선언이 되어 있는 로직이 존재한다면 로직은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지는 하나의 로직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게임 매니저라고 하는 로직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는 게임이 진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게임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로직입니다. 이 로직은 만약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게임 오버가 되었을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하이스코어를 갱신해서 새롭게 점수를 서버에 저장해야 할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맞춰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로직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데이터, 즉 정보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로직입니다. 데이터 매니저 로직에서는 데이터 테이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데이터셋이라 불리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하나의 매니저가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캐릭터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RPG 게임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RPG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체력, 공격력, 방어력 등등 다양한 스탯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여러 개의 캐릭터가 존재하더라도 형식은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들을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는 로직이 잡고 관리를 한다면 매니저 로직에게 나 캐릭터 정보가 필요해! 라고 전달하여 캐릭터와 관련된 정보들을 리턴해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UI 매니저 로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UI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매니저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캐릭터가 적의 공격에 맞았을 때 어떠한 것들을 출력해야 할까요? 다시 RPG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RPG 게임에서는 적에게 피격을 받으면 자신이 받은 데미지를 표기해야 하고 체력이 감소해야 하며 피격되었을 때 이펙트도 출력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각각의 UI 컨트롤러에게 전달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 하나가 피격되었을 때 못해도 UI를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최소 3개에서 4개 이상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부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캐릭터 하나에게 UI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특정 UI가 작동하는 메소드가 변경될 경우 모든 캐릭터를 찾아서 코드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 관리자인 UI 매니저에게 필요한 UI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매니저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추후에 UI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처럼 로직을 활용해서 매니저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샘플 월드를 살펴보면서 앞서 배운 내용대로 정말로 로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로직, 매니저 폴더를 열어보시면 데이터 테이블 로직, 게임 로직, UI 매니저 로직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니저 로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테이블 로직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로직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데이터셋, 즉 데이터 테이블들을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 로직입니다. 프로퍼티부터 살펴볼까요? 프로퍼티는 각각의 데이터셋들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들의 모음입니다.
미사일 데이터 프로퍼티 같은 경우 미사일 데이터, 즉 투사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하고 추후에 필요할 경우 ID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들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퍼티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들, 캐릭터의 체력, 이동 속도 등등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셋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캐릭터 셀렉트 UI는 앞서 시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캐릭터 선택 화면에 출력되어야 하는 아이콘 이미지 또는 캐릭터의 이름 같은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테이블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는 몬스터에 대한 정보인 몬스터의 체력, 그리고 이동 속도, 어떤 투사체를 발사하는지 등등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몬스터 스폰 데이터는 이름 그대로 몬스터가 스폰을 해야 하는 정보들을 담은 데이터셋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몬스터 스폰과 관련된 정보를 하면 어떠한 몬스터를 스폰해야 하는지 또는 어느 타이밍에 스폰해야 하는지, 스폰이 된다면 어느 위치에 스폰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값들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테이블들은 프로퍼티가 가지고 필요할 때 반환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킬 데이터입니다. 스킬 데이터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사용하는 필살기, 즉 스킬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스킬 데이터 프로퍼티를 통해서 캐릭터가 어떠한 스킬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가지고 오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템 데이터는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진 프로퍼티입니다. 아이템 데이터는 대표적인 예시로 아이템이 어떠한 값을 가졌는지, 그 값이 얼마만큼 수치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값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등등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드롭 데이터입니다. 아이템 드롭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드롭해야 할 경우 각각마다 확률을 지정하고 싶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확률들을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테이블 프로퍼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균일하게 확률을 조정하고 싶을 경우 동일한 값들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균일 확률로 드롭이 될 수 있게 설정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차등 분배 형식을 사용하고 싶어질 경우 확률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여 아이템의 등장 빈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nBeginPlay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월드가 실행되었을 때 하이라키에 있는 엔티티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모두 로드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공통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내에서 각각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이 데이터셋들을 프로퍼티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메소드들을 실행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init 미사일 데이터나 init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 init 캐릭터 셀렉트 UI 데이터 등 init으로 시작되는 모든 메소드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데이터셋을 형식에 맞춰서 앞서 선언했던 프로퍼티에 집어넣기 위한 모든 메소드입니다. 전체적으로 init으로 시작하는 모든 메소드들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신다면 추후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의 값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데이터셋을 추가하실 때 편하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et 관련된 메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et 메소드는 id 값을 요구하는 형태 또는 id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데이터셋을 반환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id 값을 요구하면서 id 값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미사일 ID 중에 총알이라고 하는 ID가 있을 경우 총알 ID와 일치하는 모든 값들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투사체 값을 추가로 반환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알고 싶은 것은 총알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지 그 이외의 투사체들을 알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메소드들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값을 설정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추가로 메소드들을 제작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로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로직은 여러분들의 월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관련된 처리를 전담하기 위한 매니저 로직입니다. 하나씩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플레이어입니다. 로컬 플레이어는 여러분들의 월드를 실행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주인을 찾아서 프로퍼티에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엔티티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킬스코어입니다. 킬스코어는 인게임 맵에서 현재 처치한 적의 수를 카운팅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클리어 킬 카운트입니다. 클리어 킬 카운트는 인게임에 진입했을 때 여러분이 몇 명의 적을 처치해야 게임을 클리어한 것으로 판정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is still play입니다. 현재 게임 플레이 상태인지 혹은 플레이가 중단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current 맵입니다. current 맵은 현재 맵이 타이틀 맵인지 또는 인게임 맵인지 확인하고 이를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need autofire인데 이 값은 인게임에서 자동 사격 상태인지 혹은 수동으로 투사체를 발사해야 하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current stage name은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를 1스테이지, 2스테이지와 같이 나눠서 사용할 경우 스테이지의 이름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 선언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equest teleport player입니다. request teleport player 메소드는 추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UI에서 타이틀 UI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의 맵 상태를 타이틀에서 인게임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면 텔레포트 플레이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리퀘스트 텔레포트 플레이어 메소드를 통해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맵을 전환하고 맵 전환에 따라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on begin play에서는 게임이 시작되면 로컬 플레이어를 찾아 앞서 선언했던 로컬 플레이어 프로퍼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init 로컬 플레이어는 로컬 플레이어를 찾아서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request 캐릭터 data init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request 캐릭터 data init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캐릭터 선택 UI 창을 제작했을 때 UI 창에 등록된 캐릭터의 ID 값을 받아와 그 ID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캐릭터의 ID와 정보를 찾아오고 그 정보를 여러분들의 플레이어 캐릭터에 대한 컴포넌트, 즉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그 컴포넌트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ount kill score입니다. count kill score는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게임 로직에 count kill scor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kill score를 하나씩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팅이 여러분들의 클리어 킬 카운트보다 높거나 같아질 경우 게임을 클리어했다고 판정해서 게임 클리어와 관련된 모든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메소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init clear kill count입니다. init clear kill count 부분은 인게임에 진입했을 때 여러분들의 스테이지에서 몬스터를 얼마나 처치해야 하는지 카운트를 세고 그것을 전달받아서 클리어 킬 카운트로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선언된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init stage입니다. 스테이지 네임을 기준으로 ID 값을 등록받아서 스테이지에 있는 몬스터 스폰 매니저라고 하는 엔티티를 찾은 뒤 엔티티의 컴포넌트에 등록된 ID 값을 기준으로 스테이지를 초기화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need game result입니다. 게임을 클리어했는지 혹은 클리어에 실패했는지 그 값에 맞춰서 결과창을 출력할 수 있게 매니저 로직에게 UI를 호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어 오브젝트 풀입니다. 인게임에서 타이틀로 돌아올 때 이미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엔티티들이 불필요하므로 이 엔티티들을 모두 삭제하고 초기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타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클리어 또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재시작하고 싶을 경우 게임을 재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초기화하고 다시 재실행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hange Need Autofire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UI에서 자동 공격 또는 수동 공격에 따라 값이 변경될 수 있게 이 메소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UI 매니지 로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I 매니지 로직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UI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 로직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하이라키 창에서 UI를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의 UI 그룹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게임의 UI를 표기하는 디폴트 UI, 이어서 타이틀 화면을 표기하는 타이틀 UI, 캐릭터 창을 표기하기 위한 셀렉트 캐릭터 UI, 마지막으로 게임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리절트 UI, 총 4가지의 UI를 현재 UI 매니지 로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UI 컨트롤러입니다. 타이틀 UI 컨트롤러는 앞서 보았었던 타이틀 UI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찾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어서 셀렉트 캐릭터 UI 컨트롤러는 셀렉트 캐릭터 UI라는 UI 그룹에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리절트 UI 컨트롤러는 결과창을 표기하는 리절트 UI에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게임의 UI를 표기하는 디폴트 UI 컨트롤러는 디폴트 UI에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찾아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퍼티들을 어떻게 등록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onBeginPlay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init title UI controller, init select character UI controller, init result UI controller, init default UI controller 등등 UI 컨트롤러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찾아서 모두 등록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각각의 init UI 컨트롤러와 관련된 내용들은 UI 경로를 찾아서 경로와 관련된 엔티티와 컴포넌트가 있을 때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형태로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UI 그룹을 생성하고 UI 매니지 로직에 추가로 등록을 하실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경로를 설정하고 이어서 컴포넌트를 찾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각마다 컨트롤러에 어떠한 UI를 출력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UI를 가려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놓았습니다. 각각 타이틀, 인게임, 결과, 그리고 캐릭터 UI 이렇게 총 4가지의 UI가 보일 때마다 어떠한 UI를 출력해줘야 하고 어떠한 UI들은 가려야 하는지를 매니저 로직이 관리함으로써 다른 엔티티의 컴포넌트 또는 로직에서 UI 매니지 로직을 호출하고 로직이 필요한 메소드를 실행한다면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지 알 필요 없이 원하는 UI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3개의 추가적인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how result UI입니다. show result UI 메소드는 게임의 클리어 여부를 찾아온 뒤 클리어 여부에 따라서 result UI 컨트롤러가 UI를 보일 때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리어의 여부에 따라서 사운드도 변경되어 출력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업데이트 라이프 카운트 UI와 업데이트 스킬 카운트 UI 총 2개의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해당 메소드들 역시 추후 살펴볼 플레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플레이어의 체력 또는 스킬 사용 횟수 등을 받아와 UI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UI 매니지 로직이 구성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드를 잠시 돌려서 테스트를 위해 임시 월드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로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설명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로 로직을 생성하고 정말로 기능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직을 생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로직을 통해 신규 로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위해 테스트 로직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에게 컴포넌트를 추가하기 위해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통해 신규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제작한 컴포넌트의 이름을 캐릭터 컴포넌트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디폴트 플레이어에 add 컴포넌트를 통해 추가한 컴포넌트인 캐릭터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이제 코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이벤트 핸들러에 키값을 입력을 받아서 키의 입력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키보드의 K키를 누르면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라는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테스트 로직 쪽으로 돌아가 한번 기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메소드를 제작하기 위해 메소드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뉴 버튼을 클릭해 신규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규 메소드를 통해 K키를 입력받았습니다 라는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컴포넌트 창으로 돌아와서 테스트 로직을 호출하고 테스트 펑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K키를 눌러서 정말로 로그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입력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로직을 생성했다면 컴포넌트에서는 자연스럽게 로직을 호출할 수 있으며 로직은 따로 엔티티에 부여를 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직을 살펴보셨다면 로직에 추가로 엔티티를 부여하고 사용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로직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원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매니저들을 생성하고 매니저가 기능을 관리하도록 한다면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각각의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로직이 편리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로직을 어디에서나 호출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의 로직에 모든 기능을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구현하는 것도 편하고 호출할 때도 하나의 로직만 있으면 되니 엄청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발상을 그대로 구현하시게 될 경우 일명 갓 클래스화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갓 클래스화는 하나의 컴포넌트 또는 로직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하나의 로직 또는 컴포넌트가 모든 기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컴포넌트 또는 로직이 하나의 기능을 관리한다라는 객체 지향성 설계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나의 컴포넌트 또는 로직의 코드가 지나치게 길어져 추후 유지 및 관리에서도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도 약 200줄 정도 되는 글을 읽는 것과 10,000줄이 넘어가는 글을 읽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시각적으로 편하고 읽기가 빠를까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의 로직 또는 컴포넌트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여러분들의 코드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객체지향적 설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는 추후 기능의 추가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갓 클래스화를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의 로직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캐릭터를 제작해야 하는데 플레이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 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데이터셋을 클릭하여 데이터셋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의 이름을 변경하여 데이터셋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셋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열추가, 행추가 이 버튼들을 클릭함으로써 각각의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에 있는 이름들을 변경하여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폴더 안에 있는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아이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아이디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제작하게 될 때 어떠한 캐릭터의 정보인지 찾고 사용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아이디 값입니다. 현재는 해적이라는 캐릭터 하나를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 여러분들이 추가로 캐릭터를 제작한다면 이렇게 행추가를 누른 뒤에 값을 추가해주고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 넣어 제작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스타트 HP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라이프의 개수를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현재는 값이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적이라는 캐릭터는 게임이 시작되면 체력이 3인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스킬 카운트입니다. 스타트 스킬 카운트는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캐릭터가 필살기를 몇 회까지 사용 가능한지 횟수를 지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스킬의 사용 횟수를 회복시켜주는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해적 캐릭터는 필살기를 총 2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무브 스피드입니다. 스타트 무브 스피드는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이동 속도를 가져야 하는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스타트 무브 스피드 값의 기준에 따라 처음 시작했을 때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변경함으로써 캐릭터가 민첩한 캐릭터인지 혹은 느린 대신에 공격력을 강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밸런스 설정들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미사일입니다. 디폴트 미사일은 캐릭터가 어떠한 기본 공격을 할 것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추후 투사체를 제작할 때 알려드릴 미사일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셋에 미사일 언더바 블릿이라는 값 대신 추가로 미사일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값을 미사일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값으로 변경한다면 다른 미사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스킬입니다. 디폴트 스킬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사용하는 값은 스킬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아이디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택 인터벌입니다. 플레이어가 투사체를 발사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쿨타임을 가지고 쿨타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추가한 값입니다. 어택 인터벌 값을 작게 가지면 가질수록 플레이어가 연사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값을 늘릴수록 연사가 천천히 진행되게 됩니다.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확장하거나 값들을 늘린 뒤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그 값들까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설정한다면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값들을 캐싱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로직, 매니저를 통해 데이터 테이블 로직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 로직 안에 여러가지 프로퍼티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코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프로퍼티를 선언해 놓았습니다. 프로퍼티를 선언하는 방법은 안에 있는 프로퍼티 옆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뒤 밑에 보이는 추가된 uValue1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셋을 관리하기 위해 테이블 형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넘버를 클릭하여 이 부분을 테이블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퍼티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필요하게 된 프로퍼티가 생겼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리무브를 통해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프로퍼티인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init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정상적으로 프로퍼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만약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도록 실행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오는데 실패했을 경우 로그를 출력하고 난 뒤 아래의 코드를 무시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프로퍼티에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전체 행 개수를 확인한 뒤 행 개수를 맞춰서 반복문을 실행하여 모든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캐릭터 id라고 했었던 값을 기준으로 캐릭터 id를 가지고 옵니다. 이어서 캐릭터 id가 정상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제작할 때 항상 id 값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휴먼 에러, 즉 사람이 실수로 값을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방어적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임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데이터셋들의 값들을 가지고 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변수의 이름들은 각 열에 있던 값의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만약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른 작업자가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가지고 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혼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초보니까 실수할 수 있지가 아닌, 여러분들이 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이 파악하기 어렵고 값을 가져올 때 생각보다 혼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각 데이터셋에 있었던 열의 값들을 기준으로 이름을 통일하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팀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방식이 다를 경우 컨벤션에 맞춰 이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로우 데이터의 값들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미리 만들었던 프로퍼티의 id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로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기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 모든 데이터 테이블 캐싱이 완료되었다는 로그를 출력하고 함수를 빠져나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 관련된 로그를 출력하도록 기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로직의 값을 추가해 놓았다면 이제 쓰는 법도 알아봐야겠죠? get character default data by character id라는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캐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캐싱을 시도하는 것은 앞서 선언했던 프로퍼티에 있는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를 다시 한번 파싱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값을 찾지 못했다면 이것은 데이터 테이블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된 에러를 출력하도록 로그를 심어 놓았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값이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캐릭터 id 값을 기준으로 하는 키를 가진
value를 return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의 캐릭터 ID 값 중 현재 1번에 등록된 키값을 기준으로 요청하게 될 경우 행에 있는 모든 값을 방문하게 됩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캐릭터를 제작해서 전사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ID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get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 by 캐릭터 ID의 매개 변수로 이 값을 전달한다면 정상적으로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이 모든 행의 값을 추가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데이터셋들을 가져오고 사용하여 캐릭터의 정보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값들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했다면 이제 불러온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릇이 될 컴포넌트는 플레이어 모델인 디폴트 플레이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스크립트에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통해 신규 컴포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컴포넌트의 이름을 지정한 뒤 엔터를 눌러 컴포넌트 제작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방식이 아니라 이미 엔티티가 준비되어 있고 엔티티에 빠르게 추가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그 엔티티에서 add 컴포넌트를 통해 신규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 캐릭터에게 즉시 붙이기 위해 디폴트 플레이어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밑에 보이는 new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상단에 보이는 new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네임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설정합니다. 설정을 완료했다면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름으로 컴포넌트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가하기 위해서 add 컴포넌트를 한 엔티티에도 정상적으로 컴포넌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샘플월드에서는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컴포넌트 스크립트, 이어서 플레이어 폴더를 보시면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프로퍼티들과 메소드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current HP입니다. current HP는 앞서 제작했던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의 값인 start HP 값을 게임이 시작할 때 초기화하고 값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현재 캐릭터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current 미사일입니다. current 미사일은 현재 플레이 중인 캐릭터의 투사체를 어떤 것을 발사한 것인지 지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디폴트 미사일 값을 받아오고 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ID입니다. 캐릭터 ID는 현재 플레이 중인 캐릭터의 ID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캐릭터 ID 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택 인터벌입니다. 어택 인터벌은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어택 인터벌 값을 받아오고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어택 타이머입니다. 어택 타이머는 플레이어가 공격하고 난 뒤에 어택 인터벌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체크하기 위해 추가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타일 풀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프로젝타일 풀 매니저 프로퍼티는 추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이어포즈입니다. 파이어포즈는 플레이어의 공격 발사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파이어포즈 프로퍼티에 X와 Y의 값을 미리 지정하여 플레이어 캐릭터가 투사체를 발사할 때 조금 더 원하는 방향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추가로 값을 추가를 하거나 빼거나 사용하지 않으므로 플레이어의 공격이 발사되는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s invincibility입니다. 현재 플레이어가 피격받고 나서 잠깐 무적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재 자신이 무적 상태인지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invincibility 델타입니다. invincibility 델타 부분은 델타 타임, 즉 무적 시간이 정말로 끊었는지 혹은 아직 시간이 덜 됐는지 체크하고 연산하기 위해 추가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invincibility 타임입니다. invincibility 타임은 플레이어가 피격을 당했을 때 몇 초의 무적 시간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현재는 따로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있는 프로퍼티의 값을 수정함으로써 무적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캐릭터마다 시간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추가로 열을 추가하고 해당 열에서 값을 관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설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is alive입니다. is alive는 플레이어가 현재 살아있는지 혹은 체력이 모두 닳아서 사망한 상태인지 체크를 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스킬 ID입니다. 스킬 ID는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있던 디폴트 스킬의 값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can use 스킬 카운트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스타트 스킬 카운트를 받아 캐릭터가 게임이 시작했을 때 몇 번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can use 스킬 카운트 값이 0 이하일 경우에는 더 이상 스킬을 사용할 수 없어서 스킬 키를 아무리 눌러도 스킬이 발사되지 않도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브 스피드입니다. 무브 스피드는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스타트 무브 스피드를 게임이 시작될 때 받아와 플레이어의 캐릭터의 기본 이동 속도를 설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무브 스피드 값을 추가로 늘림으로써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늘리거나 혹은 값을 감소시켜서 속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플레이어 스테이트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init 플레이어 데이터입니다. 매개 변수로 플레이어 디폴트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받아오도록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값은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제작했던 get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 by 캐릭터 id로 받아온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값을 받아온 뒤 받아온 데이터들을 모두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앞서 등록했던 프로퍼티들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받아오는 게 완료되었다면 UI도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 화면에서는 캐릭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가 다시 보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엔티티의 enable과 visible 값을 모두 true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nBeginPlay입니다. onBeginPlay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엔티티가 타이틀 화면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므로 false 값으로 전환하도록 모든 메소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것은 onUpdate입니다. onUpdate는 여러분들의 월드가 실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호출이 되는 공통 메소드입니다. onUpdate 메소드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프레임 단위로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무언가를 계산해야 한다면 onUpdate 메소드를 활용하여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onUpdate 메소드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공격 딜레이를 계산하거나 무적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캐릭터가 살아있지 않거나 게임의 상태가 플레이 상태가 아닐 때는 모든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게 하려고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공격 시간이 아직 딜레이만큼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값을 추가하고 추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공격 딜레이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게임 로직에서 need auto fire가 만약 true인 경우에는 자동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공격을 자동으로 하도록
파이어 미사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플레이어 캐릭터가 무적 상태인지 체크하고 무적 상태일 경우 시간만큼 무적 시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서 등록했던 프로퍼티의 값 중 하나인 인빈시빌리티 타임을 인빈시빌리티 델타가 넘겼을 때는 무적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어서 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파이어 미사일은 이름 그대로 플레이어 캐릭터가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파이어 미사일 메소드는 추후에 제작될 오브젝트 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엔티티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지고 온 엔티티의 발사를 지정함으로써 투사체를 발사하는 형태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타일 풀 매니저에게 발사할 수 있는 엔티티를 찾아오도록 요청을 한 뒤 전달받은 엔티티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엔티티의 투사체 컴포넌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어서 발사 방향과 발사의 위치, 그리고 발사가 시작되는 방향 모든 것들을 설정하고 난 뒤 미사일 컴포넌트의 발사 위치들을 모두 등록하고 발사의 주체가 플레이어인지 적인지 설정하는 것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발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사가 성공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공격 타이머를 0으로 초기화함으로써 발사 딜레이만큼 다시 시간을 계산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트 미사일 풀입니다. 캐릭터가 맵을 이동했을 때, 즉 타이틀에서 인게임으로 넘어갔을 때 인게임에 있는 엔티티 중 하나인 프로젝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엔티티를 찾아서 엔티티가 프로젝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졌는지 체크하고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컴포넌트를 자기 자신에게 등록합니다. 이후 등록된 이 프로젝타일 매니저를 통해서 플레이어는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빈시빌리티 타임입니다. 매개 변수로는 델타 타이머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보았던 on 업데이트의 델타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빈시빌리티 타임은 먼저 self.isInvincibility 불리언 타입 형태의 값으로 현재 플레이어가 무적 상태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무적 상태가 아닐 경우 함수를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턴으로 코드를 나갑니다. 반대로 현재 플레이어 캐릭터가 무적 상태일 경우 무적 지속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인빈시빌리티 델타에 델타 타이머를 추가하여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인빈시빌리티 델타가 인빈시빌리티 타임을 넘어갈 경우 플레이어의 무적 상태를 false로 반환하고 이어서 인빈시빌리티 델타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어서 파이어 스킬입니다. 파이어 스킬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파이어 스킬 메소드에서는 플레이어의 can use skill count가 1보다 작을 때, 즉 횟수가 0일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턴을 통해 코드 실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타일 풀 매니저, 즉 오브젝트 풀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실행을 못하도록 코드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킬 엔티티, 즉 프로젝타일 풀 매니저에서 스킬 형태의 투사체 엔티티를 가졌는지 체크한 뒤에 값을 가지고 오고 정상적으로 스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설정들을 진행한 뒤 투사체 스킬을 발사하도록 현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샘플월드가 투사체용 스킬만을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투사체 스킬 외에도 범위형 스킬 또는 하나씩 오브젝트가 출력되는 형태의 단발형 스킬 등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스킬을 추가로 제작할 경우 기능에 맞춰 코드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아이템은 추후 제작될 아이템들을 습득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값이 등록되기 위해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어플라이드 아이템 메소드는 가지고 오는 타겟 플레이어 스테이트 네임이라고 하는 플레이어의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이템에 대한 효과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예외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템의 타입 그리고 값에 따라서 추가적인 효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코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중에 핸들 엔티티 맵 체인지 이벤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맵의 이동, 즉 타이틀에서 인게임으로 넘어갔을 경우 또는 인게임에서 타이틀로 넘어갔을 경우 각각에 맞춰서 필요한 처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힛 이벤트입니다. 핸들 힛 이벤트는 플레이어가 투사체에 맞았을 경우 필요한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히트 이벤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 캐릭터가 살아있지 않거나 혹은 무적 시간일 경우 또는 게임이 플레이 중이 아닐 때 이후의 모든 처리들을 진행하지 않도록 리턴을 통해 코드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격 대상의 엔티티를 가지고 오고 엔티티가 넘겨준 데미지를 가지고 온 뒤 데미지를 계산하여 모든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돌된 위치에서 히트 이펙트를 출력하기 위해 이펙트 스폰 포즈를 찾아서 계산하고 등록하며 플레이어의 체력에서 데미지만큼 감소시키고 남은 결과값을 커런트 HP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 이펙트를 통해 맞은 위치에 이펙트를 출력하도록 하며 업데이트 라이프 카운트 UI를 통해 플레이어의 현재 체력을 업데이트하도록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만약 계산을 통해서 플레이어의 체력이 0 이하, 즉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는 플레이 이펙트로 폭발하는 이펙트와 함께 결과창을 출력하도록 게임 로직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키다운 이벤트입니다. 게임을 PC 환경에서 구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키에 맞춰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이벤트입니다. 현재는 J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현재 자동 발사 상태가 아닐 때만 수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K키를 누를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플레이어 스테이트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컴포넌트의 제작과 등록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히트박스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에서 디폴트 플레이어에 여러분들이 제작했던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뒤 이어서 트리거 컴포넌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컴포넌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Add 컴포넌트를 클릭한 뒤 검색에서 트리거 컴포넌트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찾아지고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컴포넌트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트리거 컴포넌트를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콜라이더 타입이 박스 형태 또는 원형, 그것도 아니면 폴리곤 형태인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위해서 박스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 이 두 가지의 값들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콜라이더 우측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눌러 에디트 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 캐릭터가 존재를 한다면 캐릭터를 클릭한 뒤에 이어서 트리거 컴포넌트를 찾아 다시 한번 에디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러면 초록색 박스가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범위가 충돌 범위입니다. 즉 콜라이더의 박스 사이즈와 콜라이더 오프셋이 되는 것입니다. 박스 사이즈의 X값과 Y값을 조절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박스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콜라이더 오프셋의 X와 Y의 값을 조절한다면 충돌 박스의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하이라키에서 메뉴에 보이는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창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수정된 내용을 모델 엔트리에 반영하겠는지 물어보는 창이 나오는데요. 얘를 누르지 않을 경우 편집했던 모든 정보가 초기화될 수 있으니 항상 얘를 눌러서 나갈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콜리전 그룹이라고 하는 요소도 존재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생성했다면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할 것입니다. 콜리전 그룹은 추후 투사체를 제작할 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테니 이번에는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isPassive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가 충돌 검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퍼티 값입니다. isPassive 값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트리거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엔티티 자체가 충돌 연산을 실행하지만 다른 충돌 연산을 실행하고 있는, 즉 isPassive 값이 false인 형태로 보이시는 것처럼 체크가 해제된 엔티티가 충돌 검사를 했을 때 isPassive가 true인 엔티티와 충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Passive 값을 설정하는 이유는 모든 엔티티마다 충돌 검사를 할 경우 메모리 낭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굳이 충돌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엔티티의 경우에는 충돌 검사를 실행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 이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많은 연산들을 진행해야 하므로 isPassive를 false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enable 값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당연히 트리거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값은 true인 상태로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1차적인 플레이어 캐릭터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적이 되는 몬스터를 만들어야겠죠? 이번에는 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몬스터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제작해봐야 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제작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방법인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데이터셋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셋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셋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몬스터 아이디입니다. 몬스터 아이디는 몬스터가 어떠한 존재인지 구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 값입니다. 추후 여러분들이 추가로 몬스터를 제작하셨다면 행 추가를 통해 몬스터 아이디를 추가하고 필요한 값들을 입력함으로써 새로운 몬스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HP입니다. 몬스터가 스폰되었을 때 몬스터의 체력이 얼마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무브 스피드입니다. 이 또한 플레이어 캐릭터와 같이 몬스터의 이동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미사일 같은 경우 몬스터가 어떤 투사체를 사용하여 공격하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어택 인터벌은 몬스터의 공격 딜레이를 얼마나 줄 것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RUID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설명드릴 모델의 ID 값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값입니다. 모델 RUID 값이 존재해야 추후 모델로 제작된 몬스터를 가지고 오고 생성하고 복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델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ID 값으로 등록된 모델을 복제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델 RUID 값을 적용하는 방법은 추후 몬스터의 모델을 제작 완료한 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몬스터에 대한 데이터셋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몬스터 데이터셋을 제작했다면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몬스터의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메소드와 프로퍼티를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샘플 월드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 로직 기준으로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앞서 제작했던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저장하기 위해 프로퍼티를 선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메소드에서 init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 게임이 시작되었을 경우 몬스터에 대한 디폴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학습했던 init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거나
혹은 데이터셋의 이름을 변경했을 때는 로우 데이터에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start HP 대신에 max HP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의 이름을 바꾸었을 경우 이 부분에 start HP 대신에 max HP로 변경하고 앞에 있는 변수의 이름을 max HP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값을 추가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넣은 값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구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toNumber, toString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toString과 toNumber 부분은 데이터셋에 있는 값이 숫자 형태의 값인지 혹은 텍스트 형태의 값인지 확실하게 지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작한 값이 혹시라도 넘버 형태가 아닌 텍스트 형태로 혹은 텍스트 형태가 아닌 넘버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toNumber 또는 toString을 통해 형태를 임의로 지정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등록했던 프로퍼티에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get 형태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get monster default data by monster id 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작했던 get character default data by character id와 같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데이터셋을 등록해 놓았던 monster default data의 monster id 값을 키 값으로 가지는 값이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있을 경우 값을 반환하도록 현재 메소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몬스터 데이터를 불러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상태이니 이어서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담을 그릇인 몬스터 엔티티와 그 컴포넌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몬스터 모델, 즉 엔티티를 제작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엔티티를 추가하는 방법은 하이라키에서 맵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실행 중인 맵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뒤 Create Entity를 통해 새로운 엔티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몬스터를 제작해야 하는 엔티티이기 때문에 Create Empty를 통해 비어있는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엔티티의 이름은 mapEmpty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지션 값을 먼저 0으로 초기화해 준 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미지가 출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가 추가되었다면 현재 sprite RUID라고 하는 값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rite RUID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UI 버튼을 클릭하신 뒤 리소스 피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리소스를 추가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내 리소스와 메이플 스토리 월드 리소스 이렇게 두 가지의 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한 몬스터에 대한 이미지 리소스가 존재할 경우 내 리소스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한 리소스를 추가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리소스가 없거나 여의치 않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리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한번 텍스트 검색을 통해서 몬스터의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이플 스토리에 존재하는 몬스터 하나의 이름을 검색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적용하면 맵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고정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스프라이트 RUID로 들어가서 리소스 피커를 찾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검색했을 때는 스프라이트, 즉 고정된 이미지에서 검색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고정된 이미지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라이트가 아닌 애니메이션 클립을 누른 뒤 다시 검색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찾았을 때 한번 샘플로 보고 싶으실 경우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서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애니메이션 클립을 찾으셨다면 애니메이션 클립을 클릭한 뒤 다시 나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엔티티도 맵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각각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슈팅월드 같은 경우에는 렉트 타일 맵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학습했던 키네마틱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이어서 몬스터도 정상적으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엔티티가 플레이어를 추격해야 하므로 AI 체이스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AI 체이스 컴포넌트는 엔티티가 플레이어를 찾아서 추격할 수 있도록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때 샘플 월드의 기준인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컴포넌트가 실행되어야 하므로 업데이트 어소리티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엔티티의 상단에 있는 프로퍼티에 로컬라이저를 체크를 하여 엔티티가 로컬 환경, 즉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몬스터는 플레이어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그릇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학습했던 방법인 add 컴포넌트를 통해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제작하거나 샘플 폴더에 있는 미리 제작된 컴포넌트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컴포넌트 스크립트 이어서 몬스터 안에 있는 몬스터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몬스터에 대한 엔티티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추가로 확인을 하고 이제 모델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몬스터 역시 공격받았을 때 피격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돌 판정 검사를 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를 먼저 추가해 주겠습니다. 앞서 플레이어 캐릭터에서 충돌 범위를 지정했던 것처럼 에디트 버튼을 눌러 충돌 범위를 확인하고 사이즈를 조정한 뒤 편집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투사체와 충돌했을 시 데미지 계산을 위해 히트 컴포넌트라는 컴포넌트도 등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컬리전 그룹도 본래라면 컬리전 그룹을 적인 몬스터로 변경해서 지정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추후 투사체를 구현할 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엔티티의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면 이 엔티티를 모델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맵 empt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임의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했다면 엔티티를 모델로 제작하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Create Model from Entity를 눌러서 워크스페이스에 모델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었다면 워크스페이스에 모델 언더바 엔티티의 이름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학습했었던 데이터셋 기억하시나요?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에 모델 RUID를 이제 등록해야 할 차례입니다. 앞서 제작되었던 모델에 우클릭을 한 뒤 Copy Entry ID를 클릭하고 값을 데이터셋에 붙여넣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몬스터에 대한 데이터셋 그리고 엔티티 준비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모델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몬스터에 대한 컴포넌트만 제작이 된다면 몬스터는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제작했었던 몬스터에 대한 컴포넌트
기억하시나요?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몬스터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이 컴포넌트가 바로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몬스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몬스터 스테이트 컴포넌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의 구성은 제일 먼저 current HP가 존재할 것입니다. current HP는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에서 스타트 HP를 받아와 최대 체력을 테이블에 맞춰서 지정하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몬스터의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어택 인터벌은 플레이어 캐릭터와 같이 공격 딜레이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is alive는 몬스터가 생존했는지 혹은 죽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미사일 또한 플레이어 캐릭터처럼 어떠한 투사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프로젝타일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타일 매니저는 인게임 맵에서 프로젝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엔티티의 컴포넌트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파이어포즈 역시 플레이어 캐릭터처럼 발사 위치를 지정하고 사용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퍼티입니다. 샘플월드 기준에서는 따로 값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여러분들이 값을 조절하여 몬스터가 어느 방향에서 투사체를 발사해야 하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델타 타이머입니다. 델타 타이머는 몬스터가 투사체를 발사했을 때 딜레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퍼티입니다. 어택 인터벌의 기준이 되는 델타 타이머가 얼마만큼 돌았는지에 따라서, 즉 어택 인터벌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다음 공격을 발사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드랍 레이트입니다. 몬스터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아이템을 드롭하는지 계산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은 머스트 드랍 아이템 밸류입니다. 머스트 드랍 아이템 밸류는 아이템을 드랍해야 되는데 이 몬스터가 반드시 드롭해야 하는 아이템이 있을 경우 그 아이템을 드롭하기 위해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입니다. 가장 먼저 init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nit data에는 크게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몬스터 데이터 매개 변수는 앞서 제작되었던 데이터셋인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매개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이템 드랍 레이트는 몬스터가 사망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확률로 아이템을 드롭할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된 하나의 매개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트 드랍 아이템은 몬스터가 아이템을 드롭해야 하는 경우 특정 아이템을 반드시 드롭해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추가된 매개 변수입니다.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달받은 몬스터 데이터가 사용 불가능한지 체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받은 몬스터 데이터가 사용 불가능하다는 로그를 남기고 코드 실행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몬스터 데이터 내 필수 요소들인 체력, 투사체 이 두 개가 정상적으로 값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러 로그를 출력합니다. 이어서 인게임에 있는 프로젝타일 매니저를 찾아 자기의 프로퍼티에 있는 프로젝타일 매니저에 등록을 하기 위해 find projectile manager라는 자신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각마다 몬스터의 체력, 투사체, 공격 쿨타임, 생존 여부를 가져온 데이터로 초기화하고 아이템의 드롭 확률과 반드시 드롭해야 하는 아이템의 값,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이동 속도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무브먼트 컴포넌트에 있는 인풋 스피드 값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how 몬스터입니다. 현재 메소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여러분들이 몬스터 스폰 매니저에서 추가로 몬스터가 출력될 때 추가적인 역할을 해야 하거나 어떠한 기능 또는 이펙트 등 다양한 것들을 수행할 때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on 업데이트입니다. on 업데이트에서는 현재 플레이 상태인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만약 현재 플레이 상태가 아닐 때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enable 값을 false로 돌려서 몬스터 엔티티가 활동하지 않도록, 즉 무브먼트 컴포넌트의 활성화를 비활성 처리하기 때문에 몬스터가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몬스터가 비활성화 상태, 즉
이동 불가 상태일 경우에는 무브먼트 컴포넌트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동을 시키고 공격과 관련된 쿨타임을 계산하고 발사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Find Projectile Manager입니다. Find Projectile Manager는 몬스터가 인게임에 있는 프로젝타일 매니저를 찾아서 프로젝타일 매니저의 컴포넌트를 등록할 수 있게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파이어 미사일은 몬스터도 투사체를 발사해야 하므로 파이어 미사일을 통해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먼저 프로젝타일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없으면 리턴을 통해 코드 실행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프로젝타일 매니저에서 자기 자신이 사용해야 하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투사체 엔티티가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전달받은 엔티티가 있을 경우 엔티티에게 발사 위치나 방향 이러한 값들을 모두 적용한 뒤 파이어 미사일을 통해 투사체가 발사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 캐릭 드랍 아이템입니다. 샌드 캐릭 드랍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몬스터가 아이템을 드롭해야 하는지 이러한 값들을 추후 알려드릴 아이템 헬퍼라고 하는 로직이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된 확률에 따라 정해진 아이템을 드롭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힛 이벤트입니다. 핸들 힛 이벤트는 몬스터가 특정한 엔티티와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만약 충돌되었을 때 엔티티에 맞춰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투사체 또는 플레이어의 스킬과 충돌했을 때에 대한 처리들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가지고 오고 데미지에 맞춰서 체력을 감소시키고 맞았을 때 히트 이펙트를 출력하며 사운드도 출력하고 만약 체력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에 대한 처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몬스터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몬스터까지 준비가 되었으니 서로 공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할 차례입니다. 이제 투사체를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투사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투사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셋이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투사체와 관련된 데이터셋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내에 존재를 하는데요. 현재 투사체는 미사일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 내에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있을 경우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를 우클릭한 뒤 크리에이트 데이터셋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셋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샘플월드에 제작된 미사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사일 아이디입니다. 미사일 아이디는 앞서 보았던 몬스터 아이디와 같이 투사체가 어떠한 투사체인지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는 아이디 값입니다. 이어서 어택 밸류입니다. 어택 밸류는 투사체가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는지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값입니다. 현재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투사체의 경우 1 이상의 값, 예를 들면 5 또는 10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적이 사용하는 투사체의 경우에는 투사체에 맞았을 때 플레이어의 체력이 한 칸씩만 감소하게 하려고 1이라는 공격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브 스피드입니다. 무브 스피드는 투사체가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진행해야 하는지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값입니다. 예시로 미사일 언더바 불릿, 즉 총알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낮지만 나아가는 투사체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발사할 수 있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반대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높지만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여 밸런스를 맞추는 예시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타임입니다. 투사체가 계속해서 날아가게 될 때 다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엔티티는 잔존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컴퓨터의 활용을 매우 느리게 만들고 그리고 연산의 속도도 과부하를 걸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흉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사체가 일정 시간 동안 존재하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어서 메모리에서 연산하고 있는 엔티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시간을 고의적으로 줄임으로써 투사체의 잔존 시간을 줄여서 밸런스를 맞추는 등의 행위도 여러분들이 가능할 수 있게 값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블리시라고 하는 투사체는
1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비활성화 처리가 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박쥐라는 투사체의 경우에는 3초의 유지 시간이 있으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초의 유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 이펙트 RUID입니다. 히트 이펙트 RUID 같은 경우에는 투사체를 맞았을 때 어떠한 이펙트를 출력해야 하는지 각각의 RUID 값을 등록하기 위해 제작된 값입니다. 히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히트 이펙트와 관련된 리소스를 찾아서 RUID 값을 등록하거나 여러분이 제작한 리소스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이펙트를 찾아서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 메이플 스토리 월드 상단의 패널에서 리소스 스토리지를 클릭하여 여러분들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찾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히트 이펙트는 애니메이션으로 된 것을 찾고 싶으시다면 애니메이션 클립 폴더 내에서 찾으셔야 하며, 반대로 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할 경우에는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RUID는 앞서 제작했던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에 있던 모델 RUID와 같이 투사체 모델을 제작하고 모델의 엔트리 ID를 등록하기 위해 제작된 값입니다. 이렇게 투사체와 관련된 데이터셋 제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데이터셋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이번에도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데이터셋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프로퍼티인 미사일 데이터 프로퍼티에 앞서 제작했던 미사일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일 데이터 프로퍼티에 미사일 데이터를 등록하고 메소드에서 init 미사일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메소드를 제작하였습니다. init 미사일 데이터 메소드의 구성 역시 기존의 다른 메소드들과 똑같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이므로 설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학습하고 알고 싶으시다면 샘플월드의 주석으로 모두 작성되어 있으니 주석을 참고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더욱더 뛰어난 학습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작된 init 미사일 데이터를 onBegin play에도 등록하여 게임이 시작될 때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get 메소드인 get 미사일 데이터 by 미사일 id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제작하고 미사일 id 값을 기준으로 관련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기능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로직 내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즉 투사체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사용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투사체에 대한 데이터셋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델의 생성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이라키에서 맵스,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있는 맵을 우클릭한 뒤에 create entity, 이어서 create entity를 클릭하여 빈 엔티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한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한 뒤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사체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RUID의 값을 변경하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을 찾으셨다면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만약 이미지의 리소스가 좌측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측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또는 우측을 바라봐야 하는데 좌측을 보고 있을 경우 보이시는 flip x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을 클릭하여 이미지의 좌우 반전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충돌 판정을 감지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사체들의 정보를 담기 위한 컴포넌트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컴포넌트 스크립트에
미사일 컴포넌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제작하실 경우에는 Add 컴포넌트를 통해 New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새로운 컴포넌트의 입력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컴포넌트 이름을 지정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트리거 컴포넌트에서 조금 수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적에게 발사해야 하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듯한 형상을 주기 위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의 flip X 값을 체크하고 이어서 충돌 판정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충돌 판정이 이미지의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 에이트 버튼을 누르고 범위를 지정하고 한번 수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콜리전 그룹을 관리할 차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콜리전 그룹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추가를 하거나 여러분들만의 충돌 관리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트리거 컴포넌트의 콜리전 그룹, 이어서 패널 열기를 눌러 한번 콜리전 그룹 편집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리전 그룹 편집창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 외에도 임의로 제작된 콜리전 그룹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인 플레이어, 그리고 적인 몬스터, 투사체인 미사일, 그리고 필살기인 스킬, 마지막으로 아이템, 이렇게 5가지의 형태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추가로 충돌 판정을 감지해야 하는 엔티티가 더 있을 때는 Add 콜리전 그룹을 통해 새로운 충돌 그룹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충돌을 감지하는 콜리전 그룹이 존재하지 않거나 콜리전 그룹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우측에 보이는 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콜리전 그룹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콜리전 그룹을 생성했다면 이제 충돌 관계를 형성할 차례입니다. 메뉴에 보시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UI가 있는데요. UI를 클릭하면 서로 간의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처음 보신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각각 디폴트, 트리거 박스, 히트 박스, 플레이어, 몬스터, 미사일, 스킬, 아이템, 이 순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콜리전 그룹에서 선언된 순서와 동일한 순서입니다. 이제 하나씩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과도 충돌 연산을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리거 박스와 히트 박스 모두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체크 상태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는 아이템과 충돌하고 충돌하는 아이템의 효과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체크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가 자신이 사용한 스킬과 충돌 판정을 할 필요는 없어서 충돌 판정 체크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어는 투사체와 충돌 판정을 해야 하므로 플레이어와 미사일은 충돌 판정으로 진행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플레이어와 몬스터 간의 충돌 체크를 설정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능을 추가한다면 몬스터가 근거리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작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있는 하나의 콜리전 그룹과 다른 콜리전 그룹을 1대1로 비교하면서 콜리전 그룹 간의 충돌 연산이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관계를 형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몬스터를 보겠습니다. 몬스터는 사망했을 때 아이템을 출력하고 아이템의 효과는 플레이어만 봐야 하므로 몬스터와 아이템의 충돌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몬스터는 플레이어가
사용한 스킬과 충돌 관계가 필요하므로 체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몬스터도 투사체인 미사일과 충돌을 해야 하므로 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몬스터와 몬스터 간의 충돌은 굳이 체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박스를 해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적이 사용하는, 즉 몬스터의 투사체를 지우는 기능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미사일과 스킬 간의 충돌을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작했었던 컬리전 그룹의 설정들을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우선 추가했었던 컬리전 그룹에 맞춰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투사체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로 컬리전 그룹을 변경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작했었던 몬스터에서도 트리거 컴포넌트를 찾아 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마이데스크 안에 모델, 몬스터 안에 있는 몬스터 언더바 뱃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서 컬리전 그룹을 몬스터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여러분이 새롭게 제작한 몬스터가 있으시다면 컬리전 그룹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에게 붙어 있는 트리거 컴포넌트도 정상적으로 컬리전 그룹이 플레이어인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플레이어, 적, 그리고 투사체가 충돌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제작했던 투사체와 관련된 컴포넌트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샘플월드의 미사일 컴포넌트를 열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브 스피드입니다. 무브 스피드는 미사일 데이터에서 무브 스피드의 값을 가져오고 속도에 맞춰서 투사체가 발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퍼티 값입니다. 이어서 어택 밸류입니다. 어택 밸류 역시 미사일 데이터에서 공격력을 가지고 몬스터 또는 플레이어와 충돌했을 때 값만큼 체력에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선언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라이프타임입니다. 라이프타임 역시 미사일 데이터에서 라이프타임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값을 기준으로 투사체가 월드, 맵스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엔티티를 비활성화할 것인지 결정하는 하나의 프로퍼티 기준값입니다. 이어서 이스샷 플레이어입니다. 이스샷 플레이어 값은 발사의 주체가 플레이어인지 혹은 몬스터인지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프로퍼티 값입니다. 이어서 히트 이펙트 RUID입니다. 투사체를 맞았다면 맞았다 라는 확실한 이미지 표현이 필요하겠죠?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또는 애니메이션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RUID 값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Fire Direction입니다. 투사체의 발사 방향을 지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이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투사체의 발사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어서 델타 타이머입니다. 델타 타이머는 앞서 선언했던 라이프 타임의 계산을 위해 선언된 프로퍼티입니다. 델타 타이머 값이 라이프 타임보다 넘어가게 될 때 투사체가 맵에 잔존해야 하는 시간을 넘겼다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활성화 상태를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설정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미사일 ID입니다. 미사일 ID는 현재 투사체의 ID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미사일인지 가지고 있다가 추후 필요하게 될 경우 값을 반환하여 내가 어떤 미사일인지 혹은 어떤 투사체인지 알려주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풀 매니저는 추후 여러분들이 제작하게 될 오브젝트 풀을 담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풀 매니저 프로퍼티를 설정한 이유는 라이프타임, 즉 델타 타이머가 시간이 다 되어서 비활성화가 되었을 때 오브젝트에게 자기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도 존재하지만 추후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미사일 컴포넌트, 즉 투사체가 스스로 소멸을 해야 되거나 혹은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고 투사체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풀에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기 위해 추가된 하나의 프로퍼티입니다.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턴 셀프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해당 메소드는 투사체인 프로젝타일 매니저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프로젝타일 매니저의 풀 매니저, 즉 선언했던 프로퍼티의 값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리턴 미사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납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값이 느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오브젝트 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엔티티를 삭제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닛 데이터는 매개 변수로 미사일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닛 데이터 부분은 추후 제작할 오브젝트 풀, 즉 프로젝타일 매니저가 엔티티를 생성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에 맞춰서 미사일이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달받은 미사일 데이터가 사용 불가능할 때는 에러 로그를 출력하고 코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의 경우에는 모든 값을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on 업데이트입니다. on 업데이트 역시 엔티티가 생존 가능한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적인 코드 실행을 하지 않도록 미리 방어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의 상태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닐 때는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게 하려고 리턴을 통해 게임이 종료되거나 중단 상태일 때 날아가지 않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오고 이동 속도와 그리고 시간만큼 계산을 하여서 다음 이동 위치를 계산하고 현재 위치를 다음 이동해야 하는 위치로 계산함으로써 엔티티가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타이머를 돌려서 델타 타이머가 라이프 타임보다 클 경우 스스로를 오브젝트 풀에게 반납하기 위해서 함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파이어 미사일은 투사체 엔티티를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면 플레이어 또는 적이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핸들 트리거 이벤트는 투사체가 적 또는 플레이어와 충돌했을 때 자신의 발사 주체에 따라 데미지를 전달하고 스스로를 반환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풀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오브젝트 풀을 제작하기에 앞서 원리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풀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브젝트들이 생성되고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오브젝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신다면 수백, 수천 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수백, 수천 개의 미사일들이 폭파되고 삭제되고 생성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컴퓨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백, 수천 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버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사하는 대로 생성을 해버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대로 삭제가 되어버린다면 그 모든 하나하나를 컴퓨터가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정적인 자원인 컴퓨터의 용량 그리고 스펙에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용이 가능한 모든 오브젝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비활성화 시켜 놓았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비활성화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오브젝트 풀입니다. 미리 오브젝트들을 생성해 놓고 생성해 놓은 오브젝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전달하고 사용이 끝났으면 다시 반환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다수로 사용되는 오브젝트가 존재할 때 이렇게 미리 메모리에 등록을 해놓고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작업들을 진행할 때 눈속임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연산 속도라든지 혹은 프레임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게임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풀이 월드에서는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월드 기준으로는 하이라키에서 월드, 맵스, 그리고 인게임을 더블 클릭하여 내용을 살펴보시면 프로젝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엔티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타일 매니저는 이름 그대로 투사체를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입니다. 이 프로젝타일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발사한 투사체 또는 적들이 발사하는 투사체들을 모두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나의 매니저 클래스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프로젝타일 매니저를 어떠한 식으로 만들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게임에서 비어있는 엔티티를 생성한 뒤
이름을 프로젝타일 매니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맵의 정중앙에 배치될 수 있도록 포지션 값을 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Add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엔티티가 프로젝타일 매니저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젝타일 매니저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입니다. 프로퍼티로는 프로젝타일 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퍼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타일 풀 프로퍼티는 앞으로 제작되는 엔티티들을 담기 위한 테이블 프로퍼티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아래의 메소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et 미사일이라고 하는 사용 가능한 투사체 엔티티를 미사일 키 기준으로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선언했던 프로젝타일 풀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 미사일 키라고 하는 값을 가진 어떠한 밸류도 존재하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한 번도 호출된 적이 없어서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아예 없으면 초기화를 먼저 시도하고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작될 풀이라고 하는 요소의 키 값을 기준으로 대입을 할 수 있게 미리 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엔티티라고 하는 생성될 엔티티를 nil로 설정을 한 다음에 아래의 요소들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가 있는지 탐색을 시작합니다. 먼저 키 값을 가지고 있는 엔티티가 존재하는지 찾기 위해 앞서 미사일 키를 기준으로 대입했던 프로젝타일 풀을 검색합니다. 만약 검색했던 엔티티 중에 현재 사용 상태가 false인 경우, 즉 엔티티의 enable 값이 false인 엔티티를 찾아서 엔티티를 사용할 수 있게 대입을 시도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대입에 성공했다면 엔티티를 그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를 찾지 못했다면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생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선언했던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서 미사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청받은 미사일 키의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스폰 서비스를 통해 앞서 제작했던 미사일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한 모델을 초기화로 데이터 값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생성한 투사체의 컴포넌트에다가 자기 자신을 풀 매니저로 등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엔티티를 사용 가능 상태로 변경을 한 뒤 자기의 프로젝타일 풀, 즉 여러분들이 앞서 선언했던 프로퍼티의 키 값을 기준으로 엔티티를 추가하므로 엔티티가 정상적으로 풀에 등록될 수 있게 추가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가 없을 때 새롭게 엔티티를 생성하고 엔티티를 관리할 수 있게 프로젝타일 풀에 등록함으로써 추후 똑같은 미사일 키를 요청할 경우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등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면 이제 되돌려주는 것, 즉 사용이 끝난 엔티티를 반환받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컴포넌트의 메소드로 return 미사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엔티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에러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받은 엔티티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전달받은 엔티티의 사용 가능 상태를 false로 변경하여 준비 상태로 되돌리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리셋 풀입니다. 리셋 풀은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인게임이 아닌 타이틀과 같이 더 이상 게임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식 오브젝트들을 모두 해제해야 할 경우 메소드를 호출하여 생성된 자식 엔티티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et projectile 스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투사체를 요구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추후 설명해드릴 투사체형 스킬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된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get projectile 스킬 메소드에 대해서는 추후 투사체 스킬을 제작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투사체를 발사하고 적인 몬스터 역시 투사체를 발사하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프로젝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엔티티에 자식 엔티티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투사체를 발사하고 있지만 미사일 언더바 불릿이라고 하는 요소는 최대 2개에서 3개 정도의 엔티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발로 발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의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미리 생성된 엔티티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생성과 파괴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 연산 속도라든지 혹은 연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풀의 정석적인 사용 방식은 미리 생성하고 미리 생성된 것을 다시 사용하고 반환하는 순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샘플월드에서는 미리 생성하지 않고 요청을 한 시점에 사용 가능한 엔티티가 없으면 생성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풀을 학습하실 때 오브젝트 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작업 속도가 또는 작업 방식이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생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월드를 확장하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미리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킬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킬은 현재 샘플월드 기준으로 투사체형 스킬 하나만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스킬을 제작하였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과 관련된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샘플월드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에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내에 있는 스킬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킬 ID입니다. 스킬 ID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ID 값들과 같이 스킬이 어떤 스킬인지 구분을 하고 구분값을 기준으로 각 스킬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ID 값입니다. 이어서 스킬 타입입니다. 스킬 타입은 현재 투사체형이기 때문에 프로젝타일이라고 하는 값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후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킬을 제작하실 때 각 타입에 맞춰서 기능의 처리를 만들고자 할 경우 값이 필요하므로 이 값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피어스입니다. 무기의 관통 여부를 묻는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투사체형 스킬일 경우 하나의 투사체가 적과 충돌했을 경우 그대로 사라지는 형태의 투사체도 존재할 것이며 반대로 여러 적을 관통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부를 설정하기 위해 이스피어스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택 밸류입니다. 어택 밸류는 스킬이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무브 스피드입니다. 무브 스피드는 투사체용 스킬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가는지 설정하기 위해 제작한 값입니다. 이어서 라이프 타임입니다. 투사체용 스킬은 아까 제작했던 투사체와 같이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시간이 소멸할 경우 엔티티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값입니다. 다음으로 맥스 히트 카운트와 히트 인터벌입니다. 두 개의 요소는 한 번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스 히트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다단 히트형 스킬일 경우 몇 회까지 적에게 공격할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맥스 히트 카운트 값이 1일 경우 단 한 번만에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적을 두 번 다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값이 1초과 즉 2 이상일 경우에는 2회 이상의 데미지를 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히트 인터벌이 바로 다단 히트를 줄 때
어느 정도의 딜레이로 데미지를 줄 것인지 설정하는 값입니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단 히트의 간격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델 RUID입니다. 모델 RUID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스킬에 모델의 엔트리 ID 값을 등록하기 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트 이펙트 RUID는 앞서 투사체를 제작했을 때와 같이 피격당했을 때 해당 위치에 어떤 이펙트를 출력해야 하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렇게 스킬과 관련된 데이터셋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킬의 데이터셋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스킬 데이터셋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킬 데이터를 보면 앞서 제작했던 스킬 데이터 데이터셋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미리 제작했던 데이터셋을 프로퍼티에 파싱하기 위해 init 스킬 데이터 부분을 제작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킬 데이터를 파싱하고 값들을 프로퍼티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한 메소드가 실행되기 위해 onBeginPlay에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값들을 사용하기 위해 get 메소드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get skill data by skill id를 활용하여 스킬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스킬 id를 기준으로 값을 키값으로 가지는 밸류가 존재할 경우 값을 반환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키값을 가지는 밸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그를 출력하도록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데이터셋을 활용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스킬 엔티티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스킬 엔티티를 제작하기 위해 한번 하이라키에서 빈 엔티티를 추가하고 제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샘플월드에서 하이라키, 맵스, 타이틀 또는 인게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엔티티를 통해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작하려는 스킬의 이름으로 엔티티의 이름을 변경했다면 이제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앞서 투사체를 제작했던 것과 같이 요소들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소라고 함은 가장 기본을 이루는 요소들이겠죠? 엔티티를 출력하기 위한 이미지, 그리고 충돌 판정을 감지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스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작한 빈 엔티티를 클릭한 뒤 프로퍼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프라이트 RUID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충돌 판정을 감지하는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 추가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콜라이더의 충돌 범위 그리고 이미지 방향 이 모든 것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킬은 플레이어가 발사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사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플립X를 통해 이미지의 좌우 반전을 주겠습니다. 이어서 트리거 컴포넌트의 충돌 범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충돌 범위의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콜리전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앞서 제작했던 콜리전 그룹이 존재할 경우 스킬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콜리전 그룹 내 스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Add 콜리전 그룹을 통해 스킬을 설정하고 이어서 매트릭스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콜리전 그룹의 이름에 동일한 요소가 있을 때 에러 메시지를 표기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이름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킬과 관련된 컴포넌트를 제작하기 위해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New 컴포넌트, New 컴포넌트를 통해 스킬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현재는 투사체형 스킬이기 때문에 프로젝타일 스킬 컴포넌트라고 하는 스킬 컴포넌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는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컴포넌트 스크립트 내에 스킬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티티의 구성이 마무리되셨다면 생성한 엔티티를 하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뒤 Create Model from Entity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분들이 제작한 엔티티를 모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델로 제작된 엔티티가 있다면 모델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opy Entry ID를 클릭하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스킬 데이터의 모델 RUID 칸에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복사했던 Entry ID 값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델의 준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투사체의 스킬 컴포넌트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현재 화면은 샘플월드에 구현된 프로젝타일 스킬 컴포넌트를 열어본 창입니다. 화면과 함께 샘플월드에서는 어떻게 투사체 스킬을 구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내에서 콜라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 프로퍼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드 테이블은 스킬인 투사체가 충돌했을 때 충돌 범위 내에 있는 엔티티들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퍼티입니다. 만약 충돌이 진행 중인 경우 시간에 맞춰서 데미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콜라이드 테이블에 자신과 충돌 중인 엔티티들을 집어넣고 관리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는 데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는 어택 밸류입니다. 어택 밸류는 앞서 제작했던 스킬 데이터셋에 있는 어택 밸류 값을 저장하고 이 값에 맞춰 데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히트 인터벌과 맥스 히트 카운트 역시 스킬 데이터의 데이터셋에 있는 맥스 히트 카운트, 히트 인터벌 값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이스피어스는 투사체의 스킬이 관통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 값 역시 스킬 데이터에 이스피어스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타임입니다. 라이프타임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스킬 데이터의 데이터셋의 투사체 스킬이 얼마나 유지되도록 만들 것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라이프타임 값을 기준으로 델타 타이머가 계산하고 델타 타이머가 라이프타임 이상이 되었을 때 지속시간이 끝났다고 판정하고 엔티티를 비활성화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브 스피드는 투사체 스킬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스킬 데이터셋을 무브 스피드라고 하는 값을 초기화받아서 그 값을 기준으로 이동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히트 이펙트 RUID입니다. 히트 이펙트 RUID는 스킬에 피격당했을 때 스킬 데이터의 데이터셋에 있는 히트 이펙트 RUID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그 리소스를 출력하기 위해서 지정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 디렉션입니다. 파이어 디렉션은 투사체가 진행되어야 하는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 생성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닛 데이터입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투사체 형태로 제작된 스킬이기 때문에 프로젝타일 매니저, 즉 오브젝트 풀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풀에서 스킬 데이터의 ID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값에 있는 모델 RUID 값으로 모델을 찾아서 복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제한 모델의 데이터들을 스킬 데이터의 ID 값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 이닛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스킬 데이터가 유효한지 체크하고 유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코드의 실행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델타 타이머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콜라이드 테이블도 초기화를 진행하며 공격력, 히트 인터벌, 맥스 히트 카운트, 라이프 타임, 무브 스피드 등 다양한 프로퍼티의 값들을 초기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특이한 녀석이 보이실 텐데요. get or create collide entity 라고 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llide entity, 즉 충돌한 엔티티를 찾아서 엔티티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collide entity의 ID 값을 기준으로 미리 선언했었던 콜라이드 테이블의 엔티티 ID 값을 기준으로 얻는 키를 찾습니다.
키를 기준으로 밸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새롭게 콜라이드 엔티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추가한 콜라이드 엔티티를 다시 반환함으로써 엔티티는 스킬과 충돌 중인 상태를 나타내게 되며 충돌 중인 엔티티가 추가로 데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어플라이 데미지입니다. 어플라이 데미지는 이미 사망하여 엔티티가 없으면 아이디의 테이블 밸류를 닐로 변경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엔티티의 경우에는 몬스터 스테이트 컴포넌트 여부를 체크한 뒤 컴포넌트의 데미지 계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미지를 받고 난 뒤에 마지막 히트 시간을 등록하고 엔티티가 입을 수 있는 데미지 횟수를 1 증가시킵니다. 이후 엔티티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어플라이 데미지를 통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온 업데이트입니다. 온 업데이트에서는 게임의 상태가 현재 플레이 중일 때에만 업데이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투사체 엔티티가 이동할 수 있도록 move, 그리고 엔티티의 유지 시간인 run life 타이머를 실행하여 엔티티가 알아서 디세이블 상태, 즉 비활성화 상태가 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바로 나와 있는 run life 타이머가 델타 타이머에 계속 시간을 더하고 라이프 타임보다 넘었을 때 자동으로 엔티티가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move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엔티티의 이동 속도, 즉 데이터셋에 있는 스킬을 대입하여 move 스피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현재의 위치를 매 시간에 맞춰 변경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어 스킬입니다. 파이어 스킬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함수를 실행할 경우 투사체 스킬이 발사될 수 있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투사체의 델타 타이머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발사 방향을 초기화하며 발사의 시작 위치를 초기화함으로써 엔티티가 지정된 위치에서 발사되고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보면 기존에 제작했던 투사체와는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핸들 트리거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뒤에 있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stay, enter, leave 총 3가지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각마다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핸들 트리거 스테이 이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트리거 스테이 이벤트는 자신과 다른 엔티티가 충돌 트리거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이벤트입니다. 충돌 중인 엔티티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충돌 중인 엔티티가 투사체인 경우에는 적 투사체가 삭제될 수 있도록 엔티티의 미사일 컴포넌트를 찾아 리턴 셀프를 실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돌 중인 엔티티가 적, 즉 몬스터인 경우에는 히트 카운트가 충족하는 한 데미지 계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카운트가 최대치를 넘길 경우에는 코드 실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온 뒤 현재 시간과 마지막으로 이뤄진 라스트 타임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데미지를 입어야 하는지 또는 한 번도 데미지를 입지 않은 엔티티인지 체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데미지를 받은 시간이 미리 설정했던 다다니트 시간보다 클 경우 데미지를 받아야 하므로 어플라이 데미지를 통해 엔티티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입니다. 핸들 트리거 엔터는 여러분들이 생성했었던 트리거 컴포넌트의 히트박스가 다른 엔티티와 충돌을 하는 순간에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실행되는 순간 이미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이벤트인지 찾아보고 충돌한 엔티티가 미사일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발사 주체가 플레이어가 아닌 경우에는 적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사일들을 삭제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스테이 이벤트에서 작성해 놓았던 적의 미사일을 지우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만약에라도 트리거 엔터 이벤트에서 삭제되지 않은 게 있을 경우 예외 처리된 항목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작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충돌한 엔티티가 몬스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몬스터라고 판단하고 몬스터를 콜라이드 테이블 프로퍼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앞서 제작했던 메소드인 get or create collide entity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충돌한 엔티티가 데미지를 받은 횟수가 최대치를 넘었을 경우 코드 실행을 중단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돌 범위에 처음으로 들어오거나 다시 들어왔을 때는 데미지를 받아야 하므로 apply 데미지를 가장 마지막에 호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들 트리거 리브 이벤트입니다. 핸들 트리거 리브 이벤트는 엔티티와 다른 엔티티가 충돌 범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실행되는 순간 앞서 선언했었던 콜라이더 테이블 내에 탈출한 엔티티의 ID 값을 기준으로 키값을 갖는 엔티티가 존재하는지 찾습니다. 만약 찾은 엔티티가 있을 때는 마지막 히트 시간을 초기화하여 추후 엔티티가 다시 충돌했을 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와 리브를 사용할 필요 없이 스테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충돌을 감지한다는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에서 컬리전 그룹을 설정했었던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컬리전 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컬리전 그룹과 다른 컬리전 그룹이 충돌 관계가 있는지 설정하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리전 그룹에서 매트릭스를 통해 어떠한 요소끼리 충돌 판정을 가지게 할 것인지 이미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매트릭스 부분을 설정한 것 역시 충돌 감지를 최소화하여 게임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한 값입니다. 따라서 핸들 트리거 스테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엔티티만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작성하거나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핸들 트리거 스테이 이벤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비추천하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에는 아이템과 몬스터가 스폰될 수 있도록 몬스터 스폰과 아이템 드랍 시스템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 테이블, 즉 데이터셋을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마이데스크에 데이터 테이블, 이어서 각각의 요소들을 데이터셋으로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폰 기능들을 제작하기 위해 아이템 데이터, 아이템 드랍 데이터, 몬스터 스폰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 데이터에는 아이템 ID, 밸류 타입, 타겟 플레이어 스테이트 네임, 넘버 밸류, 스트링 밸류, 스프라이트 RUID, 게인 이펙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ID입니다. 아이템 ID는 어떠한 아이템인지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이면서 ID의 값들을 찾아서 사용하기 위한 ID 값입니다. 이어서 밸류 타입입니다. 밸류 타입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제작했을 때 값이 숫자형 값인지 또는 텍스트형 값인지 구분할 기준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 숫자형 값은 1번, 텍스트형 값은 2번으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겟 플레이어 스테이트 네임입니다. 타겟 플레이어 스테이트 네임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제작했던 플레이어 스테이트 쪽을 살펴보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옆에 창을 띄워놓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urrent HP라고 하는 부분이 프로퍼티에 선언이 되어 있죠. 이어서 can use skill count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프로퍼티입니다. move speed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스테이트에서 영향받게 되는 프로퍼티의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값입니다.
이어서 넘버 밸류입니다. 넘버 밸류는 만약 적용되어야 하는 값이 텍스트형 값이 아닌 숫자형 값일 경우 얼마만큼의 숫자로 값을 더하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들입니다. 현재 등록된 값을 기준으로 하나씩 본다면 current HP, 즉 라이프 회복 아이템을 먹을 경우 현재 체력을 1만큼 상승시키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an use skill count, 플레이어의 스킬을 사용 횟수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을 먹을 경우 1만큼 스킬 사용 횟수를 회복시켜주도록 숫자 값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어서 move speed는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이동 속도가 0.05만큼 상승할 수 있도록 아이템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ttack interval down, 즉 캐릭터의 공격 쿨타임을 감소시키는 아이템을 먹을 경우 공격 딜레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의 기본 투사체 공격, 즉 기본 공격을 바꾸고 싶을 경우 우리가 사용했었던 string value 값을 변경하기 위해 이 부분에 string value로 값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rite ruid는 아이템의 이미지를 어떤 것으로 출력해야 하는지 지정하기 위한 id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gain 이펙트 역시 기존의 투사체들을 제작할 때 투사체에 맞았을 때 출력해야 하는 이펙트처럼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어떠한 이펙트를 출력해야 하는지 id 값을 등록하기 위한 값들입니다. 이어서 아이템 드랍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 드랍 데이터는 아이템 id와 드랍 레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템 id는 기존에 제작했던 아이템 데이터의 아이템 id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드랍 레이트는 아이템이 드롭될 확률을 지정하기 위해 선언된 값들입니다. 현재는 아이템이 5개가 있고 균일한 확률로 드롭이 될 수 있도록 총 20씩 값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몬스터 스폰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 스폰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아이템 드롭도 몬스터 스폰 부분에 조금 연관을 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테이지 id는 현재 스테이지 id 값을 기준으로 어떠한 몬스터 그룹을 가지고 오고 그 그룹을 생성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몬스터 id입니다. 어떠한 몬스터를 생성해야 하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했던 몬스터 디폴트 데이터의 몬스터 id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폰 포지션 x와 스폰 포지션 y는 몬스터가 스폰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 출력이 되어야 하는지 지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이어서 엔터런스 타임입니다. 엔터런스 타임은 몬스터가 어느 시점에 스폰이 되어야 하는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현재 테이블을 기준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을 때 인게임에 진입한 지 3초가 지나는 시점에서 첫 번째 몬스터인 bat_1을 출력하도록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초가 지난 시점, 8초가 지난 시점에 몬스터가 스폰될 수 있도록 엔터런스 타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드랍 레이트입니다.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아이템을 드롭하는 확률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값은 0.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0.0 또는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아이템을 드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0.8, 즉 80%의 확률로 아이템을 드롭하게 만들거나 100%의 확률로 아이템을 드롭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5초 뒤에 생성되는 몬스터를 잡았을 때 80%의 확률로 아이템을 드롭하게 됩니다. 이때 드롭되는 아이템은 머스트 드롭 아이템의 값을 먼저 참고합니다. 만약 값이 비어있을 때는 랜덤하게 출력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아이템 드랍 레이트를 참조하여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된 확률들을 계산하여 랜덤한 아이템을 드롭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스트 드롭 아이템에 값을 입력해 놓았을 경우 입력된 아이템을 출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데이터 셋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몬스터 스폰 데이터까지 살펴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템 드랍 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아이템을 드롭하게 될지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각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몬스터 스폰 매니저와 아이템 스폰 매니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게임 맵에 몬스터를 스폰하는 몬스터 스폰 매니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생성하기 위한 아이템 스폰 매니저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엔티티를 생성하고 컴포넌트를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매니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작했던 프로젝타일 매니저처럼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값을 항상 0으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며 생성한 엔티티마다 각각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를 add 컴포넌트를 통해 새롭게 생성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지긋지긋해졌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여러분들이 제작한 데이터셋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아이템 데이터, 아이템 드랍 데이터, 몬스터 스폰 데이터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을 제작했었죠.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을 담기 위한 프로퍼티를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init 아이템 데이터, init 아이템 드랍 데이터, init 몬스터 스폰 데이터 이렇게 3개의 메소드를 제작하여 각각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등록할 수 있게 메소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제작한 메소드를 onBeginPlay에서도 등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게임을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et item drop data, get item data by item ID, get monster spawn data table by stage ID 이렇게 3가지 get 메소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조금의 차이점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지금까지는 각각 ID 값을 매개 변수로 요구하고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아이템 드랍 데이터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템 드랍 데이터는 데이터 테이블 내에서 모든 값을 가지고 랜덤하게 돌리기 위해서 그냥 전체의 데이터 값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외에 몬스터 스폰 데이터 by stage ID와 get item data by item ID는 각각의 ID 값을 기준으로 값을 받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로직에 정상적으로 데이터셋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제작하고 추가로 여러분들의 아이템 드롭을 돕는 아이템 헬퍼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몬스터 스폰 매니저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 스폰 매니저는 하이라키에서 인게임 내에 있는 엔티티로 설정을 해놓았었죠. 이제 엔티티에 등록된 몬스터 스폰 매니저에서 어떠한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이지 ID입니다. 스테이지 I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서 제작했었던 몬스터 스폰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띄워놓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ID에 1의 값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ID 값을 기준으로 현재의 스테이지가 어느 스테이지인지 또는 스테이지에서 어떤 몬스터 그룹들을 스폰해야 하는지 기준을 짓고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퍼티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추후 게임이 진행되었을 때 ID 값만 변경하고 스타트 게임을 통해 몬스터를 스폰하도록 요청하게 된다면 하나의 인게임 맵에서 다양한 형태의 몬스터 스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니드킬 카운트라는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니드킬 카운트는 스테이지가 시작했을 때 스폰되는 몬스터의 수를 카운트하고 몬스터의 수를 게임 클리어 조건으로 설정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타이머 테이블입니다. 타이머 테이블은 앞서 제작했었던 몬스터 스폰 데이터에 엔터런스 타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죠. 엔터런스 타임에 맞춰 어떠한 시간대에 몬스터를 스폰할 것인지 예약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중간에 빠져나가는 기능을 만들었을 경우 예약되어 있었던 몬스터 생성 예약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프로퍼티를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타트 게임입니다. 스타트 게임은 니드킬 카운트를 일단 0으로 설정하고
하나씩 카운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타이머 테이블을 기본값으로 초기화하고 난 뒤 각각의 스테이지 ID 값을 기준으로 몬스터 스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반복문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씩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값을 받아올 수 있다면 니드킬 카운트를 1을 더함으로써 처치해야 하는 몬스터의 수를 늘리고 타이머 서비스를 이용해 몬스터가 어느 시간대에 스폰되어야 하는지 이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타이머 서비스들을 모두 타이머 테이블에 추가를 함으로써 타이머 테이블에 어떠한 예약들이 진행되어 있는지 모두 입력받아 추후 중간에 모두 파괴해야 할 경우 타이머 테이블을 참조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몬스터에 대해서 생성 예약과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게임 로직에게 클리어 조건의 수, 즉 니드킬 카운트를 전달함으로써 게임 로직이 이를 판단할 수 있게 값을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클리어 올 차일드입니다. 게임이 아닌 타이틀맵과 같이 맵을 이동했을 경우 맵에 있는 자식 엔티티, 즉 몬스터들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소드를 실행시킴으로써 몬스터 스폰 매니저의 자식으로 있는 몬스터들을 모두 해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몬스터 스폰 매니저의 컴포넌트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아이템 스폰 매니저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 모델 아이디입니다. 아이템 모델 아이디는 추후에 제작할 아이템 모델들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 엔트런스 아이디를 추가하고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하나의 모델에서 아이템의 이미지, 이펙트, 효과 등을 변경만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리를 위해서 혹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 다수의 아이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방식에서도 기존에 제작했던 오브젝트 풀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템 오브젝트 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오브젝트 풀처럼 관리하기 위해 제작된 테이블 프로퍼티입니다. 이제 create 아이템과 return 아이템 엔티티를 살펴보겠습니다. create 아이템은 추후에 제작할 아이템 헬퍼라고 하는 헬퍼 로직에서 지정한 아이템을 생성하고 엔티티를 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아이템 키 그리고 아이템이 스폰되어야 하는 위치값을 받아서 해당 위치에 지정한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앞서 제작했던 프로젝타일 매니저에서 create, 즉 투사체를 제작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return 아이템 엔티티입니다.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또는 아이템이 라이프 타임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된 메소드입니다. return 아이템 엔티티 메소드를 활용하여 이미 생성된 아이템 엔티티가 정상적으로 비활성화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이템 모델을 제작하는 것과 아이템 헬퍼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이템 헬퍼가 제작 요청하면 생성될 아이템 오브젝트를 모델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템 엔티티를 제작하는 것마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라키에서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있는 맵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Create Entity, Create Empty를 통해 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포지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한 뒤에 이름을 아이템 오브젝트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아이템인지 구분하기 위해 add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RUID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템이 플레이어 캐릭터와 충돌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트리거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샘플월드 기준으로 아이템 오브젝트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 처리하는 아이템 컴포넌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미리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기존에 제작했었던 아이템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아이템의 이미지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이템의 이미지가 작은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사이즈를 키워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의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였으니 이에 맞춰 트리거 컴포넌트도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범위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콜리전 그룹을 아이템으로 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아이템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충돌 판정을 감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스패시브를 설정해 추가적인 충돌 연산을 하지 않도록 기능을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작이 마무리되었다면 잊지 말고 Create Model from Entity를 통해 모델로 변경하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모델의 엔트리 아이디를 복사한 뒤 아이템 스폰 매니저에서 아이템 모델 아이디의 값을 등록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아이템 컴포넌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컴포넌트 화면입니다. 화면은 제공된 샘플월드의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컴포넌트 스크립트 아이템 폴더를 열어보시면 있는 아이템 컴포넌트를 열었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렌더러입니다. 선언하는 프로퍼티는 앞서 등록했었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아서 등록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아이템 아이디입니다. 아이템 아이디는 기존에 제작했었던 아이템 데이터에 아이템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해 추가한 프로퍼티입니다. 다음으로 밸류 타입입니다. 밸류 타입 역시 아이템 데이터에서 적용해야 하는 아이템의 형태를 지정하기 위해 추가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타겟 플레이어 스테이트 네임입니다. 아이템 데이터에 미리 등록해놨던 값들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있는 넘버 밸류, 스트링 밸류 값 역시 아이템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사용하기 위해 쓰인 프로퍼티입니다. 다만 무브 스피드와 라이프 타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 값들을 요소에다가 직접 추가를 하였습니다. 만약 아이템마다 이동 속도와 유지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이 값들을 아이템 데이터 테이블에서 추가로 값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인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 데이터의 게인 이펙트, 즉 이펙트 아이디를 저장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풀 매니저는 앞서 제작했던 아이템 스폰 매니저, 매니저 클래스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타이머는 앞서 제작했던 라이프 타임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델타 타이머의 값이 라이프 타임을 넘어가게 될 경우 유지 시간이 끝났다고 판정하고 자기 자신을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it 데이터는 아이템 데이터를 받아오고 스폰해야 하는 위치를 받아오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init 데이터 부분은 아이템의 데이터, 즉 어떤 아이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템 데이터를 요구하고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몬스터의 위치에서 아이템이 스폰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폰 포지션을 받아오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템의 이미지 스프라이트 렌더러, 즉 엔티티에 추가했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찾아 스스로 등록하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또는 찾지 못했을 때는 아이템 모델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러 메시지를 남기고 나오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값들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했던 값들을 파싱하고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on 업데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on 업데이트에서는 엔티티가 비활성화 상태일 때는 모든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상태가 is still play가 아닐 때는 움직이지 않도록 리턴으로 코드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델타 타이머가 라이프 타임보다 더 커질 경우
아이템의 유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리턴 셀프를 통해 엔티티를 비활성화합니다. 만약 시간을 넘기지 않았을 때에는 델타 타이머를 시간만큼 추가함으로써 계속해서 라이프 타임을 체크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템 무브입니다. 아이템 무브는 진행된 시간만큼 그리고 이동 속도만큼 계산을 통해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계산하고 이를 등록하여 현재의 위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리턴 셀프는 아이템이 지속하는 시간이 끝났을 경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템 스폰 매니저가 없는 경우, 즉 풀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반환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엔티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트리거 엔터 이벤트를 통해 만약 플레이어와 충돌했을 경우 플레이어에게 어플라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아이템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템 엔티티 그리고 몬스터의 스폰, 아이템의 스폰이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드롭할 수 있도록 계산하고 계산된 아이템을 드롭하게 명령하는 헬퍼 로직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 헬퍼 로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 헬퍼 로직은 샘플월드에서 워크스페이스에 마이 데스크 그리고 로직 안에서 헬퍼 폴더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헬퍼는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퀘이크 드롭 아이템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몬스터가 죽었으니 확률에 맞춰서 아이템을 드롭할 수 있도록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퍼티에 있는 아이템 스폰 매니저가 보이실 겁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인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 스폰 매니저를 등록하기 위한 프로퍼티입니다. 이어서 메소드를 살펴볼까요? 먼저 이닛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맵이 변경되었을 때 인게임의 아이템 스폰 매니저를 찾아서 등록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드롭 아이템 데이터를 통해 아이템을 정말로 스폰해야 하는지 연산하고 그 결과값을 샌드 스폰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이 생성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드롭 아이템 데이터의 4개 변수로 아이템 드랍 레이트, 머스트 드랍 아이템 키, 스폰 포지션 이렇게 3가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이템 드랍 레이트는 몬스터 스폰 데이터에서 미리 지정했었던 아이템을 드롭할 확률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몬스터가 사망했을 때 아이템을 드롭해야 할 경우 반드시 드롭해야 하는 아이템의 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다음으로 몬스터가 사망한 위치를 전달받음으로써 아이템을 생성해야 할 경우 몬스터가 사망한 위치에 아이템이 생성될 수 있게 스폰 포지션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 드랍 레이트를 통해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값이 입력되어 있는지 또는 0 이하의 값을 가진지 체크를 한 뒤 만약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아이템을 드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리턴을 통해 나머지 코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템 드랍 레이트가 1.0 이상이면 반드시 아이템을 드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연산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확률적으로 아이템을 드랍해야 하므로 연산을 시도합니다. 랜덤 밸류라고 하는 값을 랜덤 더블을 통해서 무작위의 값을 가지고 오고 만약 랜덤 밸류의 값이 아이템 드랍 레이트, 즉 아이템이 드랍되어야 하는 확률보다 클 경우에는 아이템 드랍을 실패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닐을 반환하여 아이템이 드롭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 코드가 통과되었을 때는 이제 머스트 드랍 아이템 키를 찾아서 아이템 드랍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머스트 드랍 아이템 키가 비어있는 값이 아닐 때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된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지정된 아이템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스폰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get 아이템 드랍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체에서 랜덤을 돌린 뒤 결정된 아이템을 반환할 수 있도록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샌드 스폰 아이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드 스폰 아이템은 아이템 아이디와 스폰 포지션 이렇게 2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달받은 아이템 아이디와 스폰 포지션을 가지고 생성하기 위해 아이템 스폰 매니저를 호출해야 하는데
아이템 스폰 매니저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아이템 스폰 매니저를 찾지 못했으므로 로그를 남기고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이템 스폰 매니저에게 전달받은 아이템 ID 값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맵 상태가 인게임이 아닌 타이틀의 경우 부득이하게 또는 의도치 않게 아이템 생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템 스폰 매니저를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구현하셨다면 이제 몬스터의 스폰과 아이템의 스폰, 그리고 아이템 획득 처리까지 모든 기능이 구현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UI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월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UI 그룹은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인게임의 UI를 구성하는 디폴트 UI, 타이틀 화면을 구성하는 타이틀 UI, 캐릭터 선택창을 구성하는 셀렉트 캐릭터 UI, 마지막으로 결과창을 출력하는 리절트 UI, 총 4가지의 UI 그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I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UI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I와 관련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실 경우 메이플 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 채널에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 UI 기본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UI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UI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UI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하기에 앞서 UI 그룹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UI 편집창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I 그룹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UI 그룹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제작된 UI 그룹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UI, 팝업 그룹, 토스트 그룹, 타이틀 UI, 셀렉트 캐릭터 UI, 마지막으로 리절트 UI 모두 UI 그룹스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UI 그룹스 버튼이 보이지 않아서 창을 열 수 없다면 화면 상단에 패널을 클릭하여 보시는 것처럼 UI 그룹을 찾아서 창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I 편집창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UI라고 보이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UI 편집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편집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자 하는 UI 그룹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는 UI 그룹이 아닌 추가로 UI 그룹을 생성해야 할 때에는 UI 그룹스에서 하단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UI 그룹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변경하여 이렇게 추가로 UI 그룹의 이름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UI 그룹이 생겨서 그룹을 삭제해야 할 경우에는 삭제하려는 그룹을 선택한 뒤 하단에 보이는 쓰레기통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UI 그룹을 새롭게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UI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U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위해 UI 그룹을 새롭게 추가하고 테스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뒤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그룹에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엔티티 추가 방식을 활용하여 빈 UI 엔티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빈 UI 엔티티를 생성하려는 UI 그룹을 마우스 우클릭한 뒤 Create Entity, Create UI Empty를 클릭하여 빈 UI 엔티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빈 UI 엔티티는 UI Empty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엔티티는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백판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티티의 이름을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Add 컴포넌트를 통해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검색하려고 하셨다면 위에 보이는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라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I를 생성하실 때는 항상 GUI 렌더러 컴포넌트가 먼저 권장됩니다.
UI 출력만을 위해서 제작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UI를 제작하는 데 있어 최적화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효과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이미지를 출력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지 RUID 값을 변경하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피커를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위해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미지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으며 또는 숫자로도 값을 조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포지션의 위치도 UI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하얀색 형태의 리소스여서 색깔을 임의로 지정해야 할 경우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 내에 있는 컬러 값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색상을 더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엔티티, 즉 백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판 위에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 엔티티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reate entity as child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 프레임 엔티티의 자식으로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한 엔티티 이름을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어서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 텍스트 GUI 렌더러 인풋 컴포넌트 또는 텍스트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시를 위하여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출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화면에 텍스트가 아주 작게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폰트의 크기를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뭉개지듯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의 출력 화면을 넓게 잡아서 텍스트가 뭉개지지 않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텍스트가 출력될 수 있는 화면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텍스트가 뭉개지지 않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려드린 방식을 사용할 경우 텍스트 프레임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범위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의 출력 범위는 텍스트 프레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보이시는 피벗을 클릭한 뒤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화면 전체를 기준으로 출력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값들을 0으로 변경한 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부모인 텍스트 프레임의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 텍스트의 출력 범위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변경하고 난 뒤에 다시 텍스트의 출력 범위를 확인해봐도 텍스트 프레임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각각 1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상, 하, 좌, 우에 10 정도의 여백을 두고 출력 범위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판을 만들고 그 판 안에서 텍스트가 출력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앞서 제작된 UI를 살펴볼 때, 특히 타이틀 UI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UI 언더바로 시작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월드에서 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지정해 놓았을까요? 정답은 로컬라이징 때문입니다. 로컬라이징에서는 워크스페이스의 마이데스크, 데이터 테이블 쪽을 살펴보시면 스트링 테이블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와 관련된 로컬라이징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테이블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I 언더바로 되어 있는 키값을 텍스트에 입력을 해놓고 실행되는 환경에 따라서 각각 출력되어야 하는 텍스트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틀 UI에 있었던 이름들 보시는 것처럼 UI 언더바 타이틀의 경우에도 스트링 테이블을 기준으로 슈팅 게임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아까 추가했었던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텍스트 안에 미리 설정해놨던 키값을 집어넣은 뒤에 화면에 보이시는 is localization key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값에 체크를 해놓으면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실행되고 있는 국가의 언어에 맞춰서 스트링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여 필요한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플레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국어인 슈팅 게임 프레임워크가 출력될 것입니다. 정말로 출력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테스트 그룹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텍스트가 변환되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컬라이징과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화면 상단의 헬퍼에서 API 레퍼런스를 클릭한 뒤 출력되는 화면에서 박스로 들어가셔서 로컬라이징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월드의 공식 문서에서도 로컬라이징에 관련된 개념과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문서를 참고하신다면 로컬라이징 기능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각각의 UI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UI입니다. 타이틀 UI는 타이틀 프레임, 스타트 버튼, 하우 투 플레이 버튼, 하우 투 플레이 윈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 프레임은 앞서 사용했었던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와 텍스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 이렇게 두 개의 엔티티만으로 게임의 타이틀 제목을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과 하우 투 플레이 버튼 역시 동일한 형태로 UI를 구성하였지만 스타트 버튼, 즉 이미지에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UI가 버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ow to Play 윈도우 같은 경우 각각 논클릭 BG, 프레임, 엑시트 버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클릭 BG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뭔가가 출력되고 있지는 않지만 컬러 값을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어서 뒤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이나 How to Play 버튼을 2중, 3중으로 클릭하거나 UI 너머로 클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UI 엔티티입니다. 이어서 프레임은 안에 있는 텍스트들, 즉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들을 담기 위해 제작된 프레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시트 버튼은 UI를 나갈 수 있도록 버튼 형태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된 버튼 UI입니다. 그렇다면 이 UI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도 존재하겠죠? 그 컴포넌트가 바로 타이틀 UI 컨트롤러입니다. 타이틀 UI 컨트롤러가 타이틀 UI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컨트롤러 컴포넌트입니다. 제작한 컴포넌트는 샘플 월드 기준, 워크스페이스, 마이데스크, 컴포넌트 스크립트,
UI 내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각각의 버튼 엔티티들을 모두 등록하기 위해 프로퍼티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nBegin 플레이를 통해 각각의 버튼 엔티티들이 nil 상태일 경우 자기 자신에 있는 엔티티들을 찾아서 해당 엔티티를 등록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설명해드린 방식 말고도 엔티티를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참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른 방식은 다른 샘플월드에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샘플월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관련한 이벤트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메소드로 제작한 뒤 엔티티를 등록할 때 관련된 이벤트를 등록하는 형식으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셀렉트 캐릭터 UI가 출력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스타트 버튼 엔티티가 비어있을 경우 스타트 버튼이라 이름 붙은 엔티티를 찾아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 엔티티의 커넥트 이벤트를 통해서 버튼 클릭 이벤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버튼 클릭이 진행됐다면 show select character UI 라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셀프로 선언된 것처럼 타이틀 UI 컨트롤러 내에 있는 show select character UI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기능을 선언한 것입니다. show select character UI를 실행하게 된다면 UI 매니저 로직에게 call select character UI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call select character UI 메소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UI 그룹 내에 select character UI 그룹을 실행시키도록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게임 플레이 방법을 알기 위해 How to Play 버튼을 클릭했을 때 How to Play 윈도우 엔티티를 각각 활성화시킬 것인지 또는 비활성화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게 미리 메소드들로 추가하였습니다. 안에 보시는 것처럼 How to Play 버튼 엔티티를 찾아서 등록할 때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how와 hid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즉 타이틀 UI를 보일 것인지 또는 안 보일 것인지를 UI 매니지 로직이 관리할 수 있게 추가된 메소드입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셀렉트 캐릭터 UI로 넘어가게 되니 이어서 셀렉트 캐릭터 UI를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트 캐릭터 UI 창을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연 영상에서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엔티티가 존재했었는데 현재 화면에서는 그 엔티티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정답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안에 있는 모델 폴더를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내에 UI 폴더가 존재하는데요. UI 폴더 내에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모델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선택 UI를 하나의 모델로 설정한 뒤에 추가로 제작된 캐릭터 데이터들을 받아와 캐릭터의 데이터가 있을 때 선택 가능하도록 UI가 형성되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워크스페이스에서 마이데스크, 이어서 데이터 테이블 내에 있는 캐릭터 셀렉트 UI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셀렉트 UI 데이터는 캐릭터 디폴트 데이터에 있었던 캐릭터 ID 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로컬라이즈 네임 ID는 스트링 테이블에서 캐릭터의 이름을 출력하기 위한 키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 RUID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아이콘을 무엇으로 출력할 것인지 설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위의 값들을 활용하여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은 각각 캐릭터의 아이콘, 이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캐릭터의 ID 값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값들을 관리하기 위해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은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컨트롤러는 자기 자신을 init 디폴트를 통해 프로퍼티에서
비어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등록하는 과정을 먼저 겪습니다. 이어서 init 캐릭터 UI 데이터를 통해 각각의 캐릭터 데이터들, 즉 캐릭터 셀렉트 UI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커넥트 이벤트를 통해 텔레포트 게임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캐릭터 선택장에서 캐릭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원하는 캐릭터가 있을 때 캐릭터로 플레이를 선택을 하면 그 캐릭터에 대한 정보로 초기화가 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셀렉트 캐릭터 UI에도 컴포넌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셀렉트 캐릭터 UI 컨트롤러를 살펴보면 앞서 만들었던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 모델을 복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퍼티, 생성된 UI를 배치하고 스크롤하기 위한 스크롤 렉트 프로퍼티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앞서 제작했던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이라는 모델의 ID 값을 저장하기 위한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 ID가 존재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스크롤 렉트를 찾아 등록을 진행하며 init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을 통해 데이터 테이블에 있었던 캐릭터 셀렉트 UI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각각의 캐릭터 셀렉트 프레임을 생성하고 값들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디폴트 UI도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UI에서는 플레이어의 남은 체력을 표기하는 라이프와 스킬의 남은 사용 횟수를 표기하는 스킬, 그리고 자동 공격과 수동 공격을 표기하기 위한 오토 공격 UI, 마지막으로 수동으로 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공격 버튼과 스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I를 구현하기 위해 인포 프레임 안에 각각 라이프, 스킬 UI들을 모두 담아 놓았습니다. 이어서 어택 버튼과 스킬 버튼, 그리고 무브 버튼을 통해서 각각 모바일 환경에서도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모두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연 영상에서 UI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브 버튼과 어택 버튼, 스킬 버튼, 이렇게 총 3가지는 아마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유는 UI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액티브 플랫폼이라고 하는 값이 모바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액티브 플랫폼 값은 실행되고 있는 디바이스가 PC 환경인지 모바일 환경인지를 찾아서 환경에 맞춰서 출력될 수 있게 설정하는 값입니다. 현재 3개의 UI는 액티브 플랫폼이 모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액티브 플랫폼 값을 PC 또는 all로 변경하면 PC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디폴트 UI에서 값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컨트롤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UI와 스킬 UI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각각 5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 5개의 엔티티를 등록하기 위한 테이블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 공격과 수동 공격으로 구분하기 위한 오토 어택 엔티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또한 오토 스프라이트 아이디와 매뉴얼 스프라이트 아이디를 따로 등록하여 현재 자동 공격인지 수동 공격인지를 구분해 이미지 리소스를 교체할 수 있게 ID 값들을 등록하는 스트링 프로퍼티도 존재를 합니다. 이어서 어택 버튼과 스킬 버튼 2가지 버튼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선언함으로써 플레이어 캐릭터의 공격과 스킬 버튼을 구현할 수 있게 프로퍼티를 추가했습니다. 현재 이동과 관련된 무브 버튼을 등록하는 요소가 프로퍼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무브 버튼 내에 있는 조이스틱 컴포넌트라는 요소를 활용하게 될 경우 디폴트 플레이어에 무브먼트 컴포넌트가 존재한다면 자동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이스틱 컴포넌트 방식을 활용하여 이동 버튼을 구현했기 때문에 추가로 버튼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 기능을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디폴트 UI는 On Begin Play를 통해 각각의 UI 엔티티를 찾아서 해당 기능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메소드들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Life UI 엔티티는 UI 엔티티 중에 라이프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찾아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킬 UI 엔티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스킬 안에 있는 스킬 UI들을 모두 찾아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init auto entity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내에 있는 auto attack 버튼을 찾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게 기능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어서 change auto fi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hange auto fire 메소드는 클릭하면 게임 로직에게 현재 auto fire 상태를 변경하라고 요청을 보내고 변경된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UI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게임 로직 내에서 need auto fire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 자동 공격 또는 수동 공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init attack 버튼과 init skill 버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버튼도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 서비스를 통해 자기 자신 내에 있는 어택 버튼과 스킬 버튼을 찾아서 등록하게 됩니다. 이어서 로컬 플레이어를 찾은 뒤 로컬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스테이트 컴포넌트를 찾아 각각 공격과 스킬을 등록할 수 있게 커넥트 이벤트를 통해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있는 기능인 발사와 스킬 사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업데이트 라이프 UI와 업데이트 스킬 U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플레이어의 체력, 플레이어의 스킬 사용 횟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거기에 맞춰서 UI를 업데이트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체력 또는 남아있는 스킬 횟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기 자신보다 낮거나 같은 값일 경우에는 UI를 출력하고 그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출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화면이 있을 때 플레이어의 체력이 3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체력이 3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라이프 1, 2, 3은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지만 그 위의 값들인 4와 5는 출력을 해제함으로써 현재 남은 체력이 3칸임을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업데이트 라이프 UI를 UI 매니지 로직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플레이어 캐릭터가 피격당하거나 아이템을 획득하여 체력을 회복하였을 때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UI 매니지 로직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라이프 UI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또는 스킬 UI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학습한 방식들을 활용한다면 메이플 스토리 월드 그리고 샘플월드에 제작된 UI들을 모두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절트 U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절트 UI의 경우에는 리절트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소는 게임이 클리어 또는 실패했을 때 리절트 UI에 있는 컨트롤러가 출력해야 하는 이미지를 변경해주고 리절트 스프라이트는 트윈라인 컴포넌트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출력이 될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트윈라인 컴포넌트를 통해 단순하게 클리어 또는 페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화면에 출력되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리절트 UI 컨트롤러 쪽을 살펴보시면 기능이 어떻게 제작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UI와 관련된 설명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습한 방식들을 활용하여 여러분들만의 슈팅월드를 제작하거나 기능을 확장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샘플월드가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활용하여 창의력이 넘치고 재미있고
독특한 슈팅 게임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